본 방송은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립니다. 디렉션을 잘 주셨어야죠, 알아서. 그러게 말이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 방식으로. 그럼 됐어요. 다음엔 잘 디렉션을 잘 주세요. 음. 쫄거리라고 꼭 말할게요. 쫄거리. 볼 거 없다. 그래 그렇게 해야 돼. 밝게. 눈으로 그냥 확인하면 된다. 좋네. 다음에 영화를 누가 길어든 너 눈으로 보지. 좋네. 요약본만 보고 영화 안 챙겨 못 새끼들 누구 때문에 영화 사는 망한다. 잘한다. 그래 자 빨리 195에 그렇게 해봐라. 해봐라. 자, 시작. 못해. 이거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런 이상한 거 좀 시키지 마요. 뭘 이상한 거 내가 뭘 이상한 걸 시켰어. 내가 뭐 했는데. 방금 전까지 1초 전까지 그래 본인이 하던 신나서 거야. 아무도 안 시켰는데 신나서 어. 해놓고 하라니까 못해. 이게 뭐야 이게. 그거 좀 개인기 좀 보여줘. 이게 풀어봐요 좀. 이렇게. 개인기 아니고요. 내추럴본 장착. 오랜만에 꺼내봐요. 안 나와. 서울 사람 코스프레 하지 말고. 안 물어봐도 그래 해봐. 알려주는 어. 남 얘기 아이가. 좋네. 안 할람? 195회 좋네. 1부 시작합니다. 왜 이게 계속 뭐야? 시작한 거야? 시작한 거야. 나 북한 사람인 줄 알았어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건 좀 다르지 그러면 그거는. 시작할 때. 박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쇼우십니다. 우리 몇 회라고요? 195회요. 아 195회. 네. 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종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진지하게. 195회란 말을 하니까 아니 오랜만에 박 박사님 만났는데 아, 얘기도 그래요? 좀 근황 아니, 좀 묻고. 아니 이게 지금 제가 근황이랄 게 딱히 없어서. 네. 아니 이게 제가 그 시호님은 어제 저랑 그 녹음 때문에 하루 한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녹음하고 그 제가 지금 밤을 샌 상태인데 대표님 따로 작업을 일하시는 하고 것 때문에. 밤을 새고 다시 시호님을 보니까 제가 지금 약간 시공간이 약간 일그러져서 아까 본 사람이 왜 옷을 갈아입고 이 사람 뭐 옷을 싸들고 내 약간 이런 기분이고 저 요새 지하철에 트렁크에다 옷 넣어놓고 다녀요. 집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박 박사는 뭐 제가 아까 여기 못 올까봐 제가 낮에 미리 박 박사님 집 가서 잘라고 미리 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봐가지고 그런지 뭐 서로 그냥 무슨 뭐 이게 별로 반갑지도 않고. 스튜디오에서 딱 만났으면 네. 그런 것도 좀 한번 할 텐데 네. 이게 지금 제가 서로 이렇게 뭔가 근황은 됐고 제가 이제 195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네. 우리가 이제 195회나 됐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 성토대회를 한번 하겠다. 오늘 드디어 이거 한다 했는데 오늘은 성토대. 이게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아날람에게 그 아날람의 어떤 에피소드나 기획에 대해서 전화를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책을 한번 내보지 않겠냐, 강연을 한번 해봐라.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 기획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아날람에서 기획을 했으니까 그 기획한 거를 어떻게 방영을 어떻게 할 거가 아니라 일단 가장 흔한 게 우리 중에 발제자가 주발제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박 박사가 뭘 했다 그러면 박 박사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그것도 약간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사는 누구라고 하는데 뭐 평양 사는 김안무개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 박 박사님 좀 연락 좀 알려줄 수 있나요? 그럼 내가 뭐라고 댓글 해야지. 모르는데 이래야 되나? 나는 또 쓰면 내가 더 말이 길어져. 안녕하세요. 저는 안 물어봐도 알려준 남 얘기 누군데요. 저희는 연락 안 하고 삽니다. 이렇게. 그래서 연락처를 그 여자분이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농담한 거지. 그런 거였어요. 미안해 우리가 너무 다큐로 받았구나. 그랬구나. 평소 본인을 알다 보니 네. 다큐로 받아지네요. 근데 여자분인데 안 알려줬다 그러는데 화낼라 그랬지. 저희도 알 수 없죠. 뭐 재선에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을 쏙 빼가려고 이거보다 더한 경우는 아예 이걸 쓰루 해가지고 메일 수신인부터 모든 사람이 다 연락처, 전화 모든 사람이 홍 작가라고 이미 상정하고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홍 작가 내지는 뭐 박 박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분이 알아서 읽겠지 싶은 건지 딱 이렇게. 근데 뭐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랑 하나 안 하고 사람 빼가서 뭘 하겠다. 근데 걔가 가서 잘 되면 막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말을 받았을 때 이 기분이가 주로 이런 분들이 또 말도 짧거든.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강연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강연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수루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한테 그리고 그냥 다짜고짜 이 댓글 하나처럼 싸지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일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럼 그럼 그렇게 이렇게 해주실까요? 이렇게 해줄까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한두 번 메일이 오고 갔다고 갑자기 한 줄짜리 메일이 와요. 예를 들어 박 박사님은 근데 그럼 학위가 뭐예요? 무슨 박사죠? 난 무슨 친구랑 카톡하는 줄 메일로 댓글인 줄 알았어요. 뭐 그래서 그런 식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이게 우리 저번에도 우리 문쌤님이랑 한번 성토했던 것 같은데 이게 구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요건을 다 적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강연을 합니다. 어디서 뭐 누구를 데리고 뭐 데리고 하는 것도 이제 청자는 어떤 사람들이다 뭐 이런 거 어떤 몇 시간짜리고 뭐 얼마 주냐. 그치. 그치. 강연료는 얼마고. 먼저 물어보기 좀 그렇긴 하죠, 그게. 아니 그리고 왜냐면 내가 가는 사람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게 일단 이미 상도이가 아니지. 먼저 그 사람이 제시를 해야 듣고 그 모든 컨디션을 듣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조율할 의뢰하는 게 거잖아. 있으면 조율하고. 보통 의뢰하는 그런 거잖아. 경우는 이제 안 한다고 할까봐 얘기 안 하거나. 아니 그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안 할 것 같은 걸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면 이제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이제 싹 낚아가지고 안 하면 미안한 상황으로 만든다. 그게 문제인 거죠. 실은 돈은 이거밖에 없는데 안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메일이나 연락 오는 거에서 이미 그 태도가 이미 똑같아.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공문서의 형식을 어느 정도는 띈 어느 정도의 그 인사치레가 섞여 있는 글이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그런 건 너무 사적 메일처럼 연락을 주니까. 원래부터 아는 아니 왜냐면 나 대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한테도 이런 식으로 안 썼던 것 같아. 근데 뭐 사회생활 안 해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또 그런 메일을 사회생활 해도 잘 주고받는 어떤 그런 게 아니면 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사회생활을 좀 해보면 나이를 먹다 보면은 눈치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거는 이런 건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생겨야 되는데 그런 형식이 없이 보내니까 좀 그렇습니다. 뭐 형식이야 그렇다 치고 내용이 중요한 건데 뭐 그런 사람이 내용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가 늘 얘기해 태도가 형식이라니까. 형식이 결여돼 있으니까 내용도 영 꽝인 거야. 일단 제가 받은 적은 없으므로 일단 네. 저희가 늘 다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저랑 시호님이랑 최근에도 또 한 번.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195회면 거의 이제 군 4년을 했는데. 넘게 했죠. 아 그런가요? 네. 어쨌든 10년을 했는데. 네. 네. 10년 아니지 왜 그래? 그러니까 몇 년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제 연락 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에 그쵸. 막 대꾸하고 그랬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패턴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외에도 이제 사실 오늘 얘기는 무겁게 했지만 아날람에 쌓인 데이터들을 원래 풀려고 했는데 뭐 길어질 것 같아 넘어갑시다. 일단 뭐 알겠습니다. 제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라고. 그러니까 오빠 생긴 것부터 기분이 나빠. 네, 어쩔 수 없죠. 네. 받아들여야지 운명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연락 안 왔죠 아직 우리. 그 시온 남친님이요? 네, 남친님 세컨드도 있었고 또 있었지 않아요? 시온님 남친의 여사친님. 아니야. 쇼 남친, 세컨드, 자기 그리고 남친의 여사친까지. 그게 뭔데요? 우리 후원해주신 분들이 그렇게 보내셨는데 나 빼고 세 분은 4명 다 아는 것 같아. 그렇구나. 나도 좀 알자니까요. 가족 기업이 되셨네요. 몰라요. 네. 아날람 따봉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코로나. 그리고 여기 된 오금 유지 교원 후가 또 왔습니다. 똑같이? 네. 무슨 말인지도 좀 알려주셨으면 된 좋겠어요. 뭐야? 된 오금 유지 교원 후. 된하고 띄어 있어요. 한글이에다? 네, 띄어 있어요. 된 오금. 내가 보기엔 오금은 이거 홍작가 오금인데 오금 유지, 오금을 유지하는 교, 오금 유지교. 옥음. 오금. 난 이때 오금으로 듣고. 대오금 유지교. 근데 된을 모르겠어. 된 오금. 유지 교원 후. 그리고 후원 보내주신 분 있고 이거 문세님 때 해야 되네. 태종 스탈린이 오셨습니다. 지난번 태조 레닌에 이어 오셨는데 태종 스탈린이 이제 오셨습니다. 훌륭하네요. 멋있네요. 이제 이분은 진짜 이제는 본 적도 없는데 친한 분 같아요. 계속 후원해 주신 분 중에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난 다음에 몽주 트로츠키 이런 거 해야겠다. 공통점이 있죠. 두 분이. 그러네요. 그 이름으로 보내주셔서 저희가 소개를 안 시켜드리는 거고 네. 이분은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바로 반가우실 거예요. 본인 모르는데 아는 척했잖아요. 찌루찌루 미치루님. 바로 이제 아는 사이지 뭐. 맞아요. 그리고 마르크스 시작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마 지금 들으시나 네네. 봐요.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엄마니 반네움 남녀관계 금강역사님이 역시 드디어 저는 이런 분을 필요로 했다. 이름 좋다. 보디가드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좀 힘을 쓰시는 분들이 좀 네. 이렇게 다들 허약해갖고는. 그러니까 반가워. 저 김승옥 소설 중에서도 역사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 힘쓸 역사의 역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소설. 네. 심심하실 때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김승옥 소설을 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시대를 앞서가는 거죠. 곧 역사하실 겁니다. 김승옥은 훌륭한 소설가죠. 네. 자,
어쨌든 모두 후원해주신 분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 후원,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해주시고 또 이 얘기 제가 드디어 유튜브에 그 광고를 좀 줄였어요. 제가 찾는 걸 몰랐다가 찾았는데 19개가 붙어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니 3, 4분에 한 번씩 나오는 진짜요? 광고가. 3분마다 막 들으려 그런 방 나와서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이라서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광고가 너무 늘었다. 원래도 적지 않았는데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줄였고 예, 잘하셨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근데 다 줄이지 못해서 그 일일이 에피소드만 다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걸 어떻게 다 해요? 제가 유튜브에 옛날에 우리 한참 안 올라오다가 올릴 때도 되게 힘들었잖아요. 한꺼번에 올리느라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줄여보겠다. 이런 인형 생각. 누무치듯이 하는 거죠. 그냥. 맞아요. 건당 10원씩 해가지고 10원도 안 되고 그냥 5원 1원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했고 에피소드 하니까 하면 한 500원 나오나 그러면? 그리고 저기 그 저희 페이스북 거기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거기 페이지 그룹이 많이 있습니다. 와주세요. 예, 네. 페이지도 있고 그룹도 있어요. 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마르크스랑 얼블로랑 이제 너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뭘 좀 안 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특집으로 이거 나갈 때쯤엔 방학했겠다. 여름방학이라고 말해야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도 설레고 야 신난다 그런 게 있어서 여름방학 특집으로 이제 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한 2, 3주 할 것 같은데요.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영화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박 박사님 오셨으니까. 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론이 길어서 내가 뭔 얘기하러 하는지 다 까먹었어 사실은.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하다가 지금 맥락이 사라졌어요. 흐트러졌어요? 네, 흐트러졌어요. 괜찮습니다. 또 생각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영화 여기 뭐 제목을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좀 고전적인 영화를 가져왔어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도 좀 이렇게 책에 나오는 이런 영화를 좀 해줘야 돼. 예, 이게 좀 해줘야 돼서 예고를 드리자면 오늘과 다음 주 또 책에 나오시는 분이 하나 나오는데 어쨌든 다음 주는 다음 주고 오늘 할 영화는 제목에도 써있죠. Day for Night. 영어로 불어로는 누이 아메리칸 감독님은 방송 수리포. 트리포인데 이상하게 R이 H 발음이 난다 쓰리포? 그랬죠. 그렇죠. 프랑스 싹수리. 이 불어 같지가 않고 이상해. 뭐지 이게? 술 취한 아저씨가 말하는 것 같아. 약간 좀 이렇게 이게 R이 H 발음이 난다라는 걸 듣고 제가 대학교 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로날도, 호날도. 그래가지고 우리로 그냥 쓰기를 한글화로 프랑스와 트리포 그 유명한 누벨바그의 거장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저희가 이게 어려운 영화냐?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이 영화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트리포 영화들이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이렇게 어렵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강제로 시청해야 되는 학생들 시절에는 선호도가 높죠. 그렇죠. 예술 영화 강제로 봐야 될 때. 강제 시청 당하던 시절에 이건 그래도 견딜만하다. 그렇죠. 그 왜 클라워크 오렌지에서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 눈 이렇게 못 감게 하고 강제 시청하잖아요. 사실 거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맞아. 졸리거든. 대부분 자죠 그냥. 그때 화질도 안 좋고 하니까. 맞아요. 제가 지금 요즘에 우리 오늘 그 데이 포 나잇은 사실 한국에선 보기 힘든데 크라이테리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봤는데 요즘에 이렇게 복각이 잘 되니까 그 화면 비율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전 요즘에 학생 때 봤던 영화 다시 이렇게 조금 보고 있는데 되게 생생해서 오히려 낯설죠. 사실 처음 보는 영화 같다는 기분이 많이 들어요. 원래 이런 영화였나? 이게 저도 학생 때 보고 근 한 10몇 년, 20년 만에 본 건데 되게 어릴 때 놓쳤던 것 장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되게 몰입이 잘 되더라고요. 분명히 어릴 때 봤을 때는 제가 기억나는 건 고양이 장면이랑 여배우가 했던 말을 그대로 대사로 쓰는 거 보고 뭐 이 사람 별걸 다 갖다 쓰네라고 한마디 하는 그 장면 2개만 딱 기억났어요. 영화 전체에서. 근데 다시 보니까 좀 놓쳤던 게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어른의 영화더라고요. 이것도. 이게 저는 감상이 어쨌든 이 영화는 일단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늘의 주제는 영화에 대한 영화. 정확히 영화 만들기에 대한 영화. 근데 이 영화에 대한 영화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많이 담고 있지만 오늘 내일 설명해드릴 영화들은 영화를 만드는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한 되게 로맨틱한 영화들입니다. 영화 만들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예전에 그 머니볼에서 야구를 사랑하던 맞아요. 그 느낌이 이제 영화로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데이 포 나잇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최애예요. 중에 하나예요. 보고 있으면 모든 장면이 영화가 되게 사랑스러워요. 너무 러블리하고 너무 진짜. 로맨틱해서
근데 재밌는 건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할 영화들이 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 제가 왜 이번엔 좀 여름이니까 로맨틱한 거, 좀 행복한 걸 해보자고 고른 건데 왜 이걸 골랐냐면 행복한 거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일 하는 거 너무 행복하기만 한 걸 보면 약간 빈정상하잖아. 남 얘기 그럴 때 같지. 있지. 예. 남 얘기 같고 해줘. 너는 안 좋냐? 물어봐도 이런 거. 알려주는 남 얘기 같죠.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어째서? 안 행복하다는 얘기야. 어째서? 근데 이 데이 포 나잇과 내일 할 그 영화는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여기 이 영화 현장에 등장하는 인간들이 개개별로는 사실 현실 세계에서 딱히 마주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같이. 하나같이 다 뭐 이딴 자식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당연히 자기 밥벌이인데 그 밥벌이랍시고 한다라는 그 어떤 것을 쿵짝쿵짝 실제로 할 때는 또 영화 찍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막상 영화를 우리가 찍어보기 전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왜 지금 시험 문제 100점 맞을 때 푸는 것처럼 뭔가 내가 해답을 다 알고 정진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거든요. 미궁 속에서 하나하나 뭔가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끝났대. 근데 다 찍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과 진짜 꼴두배기 싫은 이놈들과 그렇게 몇 날 며칠 몇 밤을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평상시에 같으면 진짜 말도 안 섞을 정도 싫은 사람들조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한 가지의 결과를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거. 왜냐면 내가 이 영화에 등장하지만 뭐 내일 나올 영화에 등장하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약간 뭔가 이기적인 사람, 예민한 사람, 뭔가 완전 폐륜하고 폐가 망신할 것 같은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왜 저는 이 영화에서 왜 컷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그 스태프들이 긴장이 팍 풀어지는 순간을 담은 그 샷을 되게 아름답게 특히 말씀하신 그 고양이 씬에서 그걸 되게 사랑스럽거든요. 왜냐면 이 개개인이 생각하는 건 서로 다른데 그 순간에 그 고양이가 내 맘대로 안 움직여주다가 어쨌든 쟤를 찍어야 되는데 고양이를 계속 찍다가 결국 그 원하는 컷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감독이 드디어 끝났다고 컷을 부르는 순간에 긴장이 풀어질 때 그게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사랑스럽고 그 부분들이 너무나도 뭐랄까 되게 잘 살라 있죠 이게. 일단 영화 소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영화요? 예. 이 영화를 소개할 게 없어요. 영화 찍는 얘기예요. 맞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영화고 뭐 언제 나왔고 73년도에 나온 영화죠 감독은 이게. 누구고 뭐 이런 감독은 아까 프랑스와 트리포. 트리포.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영화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줄거리만 살짝 얘기해주면 영화 스튜디오에서 영화 감독 프랑스와 트리포 본인이 나옵니다. 네. 프랑스 트리포 본인이 영화를 찍는데 이 영화 내용이 거의 데미지예요. 맞아요. 데미지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찍고 있는 영화. 네, 찍고 있는 영화가 파멜라라는 제목의 파멜라를 소개합니다. 네, 영화 그래서 계속 파멜라 뭐 씬 몇에 몇 이러면서 이제 네. 그 코를 하면서 이제 촬영을 시작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오죠. 처음엔 파멜라 이러길래 뭔가 했더니 이제 실제 그 안에서 찍는 내용인데 그게 이제 데미지 옛날에 제레미 아이언스 나왔던 랑 그 줄리엣 비노시가 나왔었나? 네. 예,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원작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아니어서 근데 그 영화를 찍겠다고 하고 있고 그 영화를 찍는 과정을 담은 영화인 거죠. 영화 속에 영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사실 이제 영화 만들기에 대한 영화 혹은 영화를 찍는 것에 대한 영화들은 되게 많아요. 엄청 많고 그게 그런 걸 이제 또 평론가들 쓰는 용어는 이제 자기 반영적인 영화. 뭐 이렇게 메타적인 영화, 매체 비판적인 영화 뭐 이런 장르 영화들이 요즘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사라졌다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제 다룰 이 영화 제목 얘기해서 이것도 스포에 해당하나요? 내일 뭘 다룰지 그 카메라를 절대로 멈추지 마였나?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네, 카메라를 멈추면 이거 되게 오랜만에 그런 영화 봐가지고 되게 좀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다 싶긴 하더라고요. 이런 영화들이 꽤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막 그 시나리오 이제 그 충무로나 돌 때 보면은 그 연예계를 다룬다거나 영화 만드는 현장을 다룬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 약간 사람들이 업계 사람들 자체가 약간 뜨악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묘사해도 가짜 같은 거지 자기들이 볼 때는.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 같고 잘 모르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저 하는 얘기인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심심찮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실제로 그 현장 보고 있으면 재밌으니까 별일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네, 근데 그걸 뭐라 해야 되지? 그걸 요즘에는 그걸 다루는 걸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촌스럽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그만큼 새끈하게 다루기가 그러니까 실제와 거의 흡사하다라는 그 핍진성을 주지를 잘 못한다고 해야 될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화 현장이나 연예계를 다루려면 이런 거야. 연예계에 스타가 나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배우를 진짜 스타가 아닌 애를 스타라고 우기면서 쓰면 이게 설득이 되겠냐라는 거지. 처음 보는 사람이 나한테 얘가 스타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웃겨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부담들. 그럼 스타가 나오면 실제로 걔는 외제차를 타고 고급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져오는데 돈이 들고. 뭐라도 하면 무대라도 꾸며야 되는데 그 돈도 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현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운 그런 거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걸 갖다가 좀 짜치더라도 이제 만들었던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는 그걸 좀 저하더라고요 많이. 네. 그러니까 사실 쉽게 몰입이 안 되는 건 맞아요. 음. 특히 배우 부분에서 사실 이것도 우리가 옛날 영화고 잘 모르는 백인들 그냥 이렇게 외국 사람들 나오니까 그런갑다고 보는 거지. 실제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A급 배우가 나온다 한들 송강호, 김혜수, 뭐 전도연 씨가 나온다고 한들 그게 쉽게 몰입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적으로 우리가 내일 소개할 영화처럼 메타적으로 틀어야 오히려 역설적으로 몰입감이 생기는 건데 이게 진짜 왜 핍진성을 정말 주기 위해서 너를 위해 정말 똑같이 만들었어라고 하면 할수록 점점 멀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배우들도 영화 속에서 연기하는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보고 배우인데 그거 하라 그러면 되게 난감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옛날 왜 그 영화 뭡니까? 아니 그 드라마 뭡니까? 그 누구죠? 송윤아 씨 나오고 김범수 씨 네, 나오고 온에어였나? 온에어. 네, 저거 굉장히 재밌게 봤죠. 김하늘 씨 나오고. 거기서 온에어에서 김하늘 씨가 연기 못하는 배우를 연기했어야 되잖아요. 김하늘 정말 연기 잘하더라. 그 중에 정말 잘하신 거는 전우치전의 염정아 씨 아닌가요? 장난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선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네. 어떤 연기를 하는 사람을 표현할 것인가 라는 이런 것들도 되게 선을 잘 잡아야 돼서 그게 잠깐만 삐끗하면 진짜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몰입이 깨지고 가짜 같아 보이고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근데 그 가짜 같아 보이는 그 순간들을 연출자가 잘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잘 이용을 했는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불어로 얘기를 하니까 모르지 뭐. 이거 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런 것 같다고 보는. 게다가 뭐 옛날이니까 옛날인데 이게 벌써 70년대 영화인데 40년 전 영화니까 거의 뭐랄까 이게 뭐 저게 세트인지 뭐 실제인지도 모르겠고 50년대. 잠깐만 70년도 71년인가 영화니까 이게 73년 영화인가요? 네. 그럼 50년 됐네. 73년생 오늘 몇 아직 50은 안 됐어. 네. 지금 48쯤 되셨습니다. 네. 그렇죠. 48, 49? 네. 듣고 있는 73년생 분들 울고 계시고요. 뭐 울어 뭐 나이 다 똑같이 먹는 거 뭐. 자,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재밌는 게 그 줄거리를 이게 쭉 요약을 해놓은 네이버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걸 읽다가 약간 줄거리 요약에서 그 머니볼적인 짠함을 느꼈던 게 뭐 이제 당연히 여기에 등장하는 감독 뭐 무슨 뭐 배우 스텝 여러분들의 그 영화를 찍어내는 고군분투를 다루는데 이 그 줄거리 요약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한여름을 함께 보낸 이들은 서로 다른 영화를 찍기 위해 뿔뿔이 흩어진다. 근데 이 문장이 그 앞에 악천 고투를 다 설명한 다음에 한여름을 함께 보낸 이들은 서로 다른 이거 진짜 신기한 게 그 이 감각이 있잖아요. 뭐냐면 영화를 찍다 보면 확실히 친해지잖아요. 왜냐면 동고동락을 되게 오래 하니까. 그리고 반대로 원수 아주 깊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원수는 둘째치고 왜 되게 뭐 좋아 죽을 것 같이 친해진 사람이 각자의 작품을 위해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연락도 안 하는 사이도 되잖아요. 뭐 대부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비슷한 일을 하다 보면 계속 마주치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 몇 번 이제 좀 노련한 스태프들이야 늘 그게 일이니까 네. 빠이빠이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반가워.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또 다시 보고 반가워하고 그렇다고 막 사적으로 친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다시 보면 반갑고. 네, 그러는 일들이 그 마지막 묘사 저는 사실은 그 이제 영화 마지막 장면부터 얘기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거 스포 우리는 어차피 이 안 하려면 스포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쵸.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 소품 담당 스텝이 그 방송국에서 네. 현장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이제 촬영 끝났다고 하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아무도 인터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비극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인터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 이제 소품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소품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관종기가 있는 그분께서 가가지고 내가 할까 하고서는 이제 인터뷰가 물어보니까 뭐 큰일이 많으셨다면서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진행 잘 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장면인 게 이 일이 되게 영화로 찍을 정도로 특별한 일인 것도 이제 영화로 찍었다라는 거는 영화 현장에 이 현장이 되게 특별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닌 건 거야. 원래 현장은 그렇습니다. 원래 현장은 모든 현장은 사실은 우리 그냥 일반 제조업이나 회사 다니시는 분들 하다못해 이 아날람을 녹음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별일이 다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나 메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결과를 보고 가는 과정에서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하는 우리 지금 빵에 계신 그분 말처럼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하는 건데 그거는 당연히 있는 일인 건데 근데 그러고 나면은 그런 일들을 다 제외하고 어쨌든 끝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텝의 말이라는 게 어떤 뭐 기만이라든가
말하든가 거짓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어쨌든 노련한 스텝일 거잖아요. 이런 일은 늘 있었고 어쨌든 끝났다. 잘 된 거다 이거는 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저는 되게 좋은 마무리였다. 되게 영화의 마지막 대사거든요. 그게. 네. 네,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러고서는 늘 하던 일을 겪고 늘 있었던 일들을 보고 그러고서는 헤어진다. 원래 이런 지난한 과정들이 매번 일어나지만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한다라는 그게 그 태도가 트리포라는 사람이 영화를 얼마나 진짜 오그라드는데 얼마나 애정하는가가 느껴지는 그런 건 거죠. 근데 저 중간에 아까 네. 하신 말씀 때문에 저 혼자 좀 웃었는데 네. 그런 일은 지금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데이 포 나이트 아메리카의 밤에 나왔던 그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느 현장이나 생긴다라고 하시면 네네. 이 영화 안에서 그렇게 정분들이 나요. 네. 그렇게 눈 맞아서 자고 그런단 말이야. 네. 그런 거예요? 뭐 자는 것까지는 여기 잘 영화 찍으신 모르겠습니다.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자는 눈 맞으면 자? 것까지는 네. 모르겠으나 정부는 많이 납니다. 네. 한국은 자기까지는 안 해? 아니 근데 모르죠. 그러니까 그 내가 알지 내가 본 모르지. 적이 본 적이 네. 없으니까. 안 해봤어? 저는 모릅니다. 말을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런 종류의 정부는요. 정말로 빨리 사라져요. 그것도 그렇고 감독 이하 연출팀에는 잘 안 일어나요. 연출 애들은 다 이상하게 너도 취급받고 네, 바쁘고. 그게 주로 기술 스태프들이 좀 유리한 포지션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출팀은 이제 조감독이와 연출팀은 일단 촬영 현장에서도 현장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다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감독님이 꼭 감독님이랑 함께 회의를 하고 스케줄 정리하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뭘 해야 되나 또 감독님 술도 하신다. 술도 같이 먹어야 되고. 이 영화에서 보면 조 감독님도 그렇죠. 아무와도 그런 거 없이 그래, 그게 나탈리 영화에만 베이 매진하는. 그렇죠. 나탈리 베이가 그 역을 했는데 그 똘똘한 조감독 이자 스크립터. 근데 거기 영화에 스텝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 그분 네. 거기서도 그 조감도 얼마나 똑똑하냐면 내가 지금 잠깐 남자랑 자고 싶은데 빨리 너 지금 기회 지금이 기회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진짜 지금 빨리. 남자 그 네. 스텝 연기 되게 잘하는 게 그 소품 그 사람 소품 팀장님이잖아요. 그분의 그 표정 있잖아요. 진짜? 진짜. 그냥 던졌는데 정말 이런. 그 다쳐져 여자가 자자 그러니까 하면서 그 나탈리 베이가 연기했던 그 역이 진짜 열정이 넘치는 젊은 스텝인데 보면 이제 스케줄 남자 때문에 영화를 포기하다니 말도 안 돼. 그렇죠. 이런. 맞아요. 저기 그 현장 진행도 하고 네. 저기 그 스크립트하고 막 이렇게 연출 부일도 혼자서 다 하는 그 만능 스텝이지. 거기다 심지어 시나리오 회의도 같이 해.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정도까지 해요. 조감독이나 또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고 있는데 저가 조감독하고 연출팀 하던 시절에는 실제로 이게 사실 감독이 조감독이나 스텝 말을 듣든 안 듣든지 간에 어쨌든 말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쿠션이 필요하단 말이야. 얘기를 같이 해줄 쿠션이 필요하다. 내 말이 맞고 틀리고 간에 얘기를 해줄 쿠션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들도 하고 하다 보면은 정분이 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저런. 네,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리고 뭔가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어떤 아련함은 있거든요. 이게 네. 프랑스 영화죠. 네. 73년도에 프랑스 현장은 지금 이랬는데 네.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지금 한국 현장 이래 되겠는가? 저희가 스텝으로 일한 지도 몇 년 되긴 해. 이렇게 뒤쳐져서 되겠는가? 꽤 됐는데 이게 보면서 놀란 게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가끔씩 외국 현장 사진 보면 전 세계 영화 스텝들 의상은 같은 데서 파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와 더불어 공대 그것도 체크분이 있잖아요. 것처럼 그거와 더불어 우리 또 그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 매니저는 다 또 한 브랜드. 매니저 의상이 옛날에 월간 매니저라는 책이 있나? 이러니까 왜 저렇게 입고 다니지? 그리고 말투, 태도,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방식 모든 게 난 재밌는 게 아까 이까 얘기한 그 저기 일본 내일 소개할 그 네. 넷플릭스 일본 영화도 그렇고 생각하는 방식도 비슷해요. 맞아요. 생각하는 모든 그 파트마다 이게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입는 스타일, 말하는 태도, 생각하는 방식이 다 똑같은 거야. 파트마다. 너무 신기한 거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이게 현장 갔을 때 제가 처음 현장 갔을 때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때 제가 나이가 좀 있었을 텐데 음향 감독님 네. 뭔가 친해지면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이게 왜냐면 그 음향할 때 그 붐 마이크 있잖아요. 그게 지향성이라 그래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되게 멀리까지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향 감독님 뒤에 앉아 계시고 앞에 붐맨이 저기 현장에 가서 붐을 이렇게 다 이렇게 대시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네네. 마이크 이제, 들고 이렇게 있는 거. 근데 그분이 이제 다른 거 조명 치고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서 계시거든요. 그럴 때 그걸 듣고 계시면 안 돼서 잡히는구나 얘기가. 잡혀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웅성할 때 자기들끼리 한 3, 4모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제 뭐 술 먹었다 이런 얘기 누구랑 하는데 먹었네 뭐 이런 얘기. 그럼 제가 옆에서 그분과 좀 친해서 들었더니 이러는 거 갑자기 들리니까 이게 요즘 무선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야 분맨을 부르는 거죠. 분맨한테 마이크 그쪽으로 돌려봐 그러면 그게 들려요. 그 마이크 싹 돌리면은 그 마이크가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저쪽에서 말하는 그 잡담 내가 어쩌 근데 그래서 영화 현장에서 그 누가 정분 났는지의 소문의 근원은 보통 음향 감독님이 내가 어제 들었는데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이렇게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잘짱 박혀요. 네, 아. 구석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보통 동시기사라고 부르시는데 이제 동시노금 기사가 그 잘 안 보이는데 제일 잘 장박하시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 10년, 20년 사이에 현장 거의 편집이라는 뭐 말년 병장급이네요. 항상 그분들은 가면 어디에 장비를 깔아야 제일 덜 움직이나를 먼저 고민을 해요. 카메라 계속 돌잖아. 360도 그쵸. 도는데 화면에 안 잡혀야 되니까. 어디에 있어야 내가 최대한 장비를 안 옮기고서 짱 박혀줄 수 있냐.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제 스크립터가 보통 감독용 모니터 위치도 정하고 조감독도 정하는데 그럼 보통 이제 음향 기사의 조언을 가장 많이 받죠. 그 동시 기사의 조언을 제일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이제 현장을 굳이 가까이서 안 봐도 되니까 잘 짱 박혀요. 그러면서 뒤에서 녹음기 이제 헤드폰을 끼고 모든 소문을 다 수집하고 있는 건 거지. 이렇게 마치 NSA처럼. 근데 그분들이 좀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영화 현장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많다 보니까 요즘 고령화잖아. 그렇지. 그래요? 녹음 기사님은 아무래도 짬밥이 좀 되신 분이 많아서 이렇게 서로 뭐 말트고 이러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인데 어렵잖아요. 만약에 좀 친해지잖아요. 그럼 찌르면 막 화수분처럼 나와. 그분도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 그리고 그런 종류의 현장 스태프들은 엄청 많은 작품을 계속 돌리니까 정말 경험도 많고 온갖 사건 사고들을 워낙 많이 이제 목격을 했다 보니까 툭 찌르면 얘기거리들이 엄청 나오긴 하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이게 근데 왜 동시기사 얘기를 왜 시작한 거야? 그냥 영화계 정분 난다고 하시고 왜안 정분 나냐고 나는 거. 그래 맞아요. 연출팀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연출팀은 좀 힘들고 보니까 내 경험상으로는 저는 이제 좀 어릴 때 시작을 했으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가장 유리한 포지션이 촬영팀 퍼스트. 그건 유리가 아니에요. 촬영팀 퍼스트는 일단 그분과 경쟁이 안 돼. 네, 그분이 촬영팀 퍼스트는요. 촬영 감독님도 경쟁이 안 돼. 진짜야. 네. 촬영 감독님도 경쟁이 안 돼요. 그리고 촬영 감독님은 얘기는 유부남이거나 어른이잖아. 다음에 류 박사님이랑 또 한번 해봐야겠네. 그렇죠. 유 박사님한테 얘기해도 그럴걸요. 자기 퍼스트일 때가 입봉하고 인생에서 나서보다 가장 날리던 때였다고. 그렇죠. 입봉할 때보다 낫더라.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 또 지금 악플을 짓고 달겠지. 있다 또. 악플 쓴다. 그치. 근데 괜찮아. 지으면 우리 다 알 수 있어. 그 연출팀은 그리고 항상 을 입장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서 부탁을 하는 게 이제 아메리카의 밤을 영화를 봐도 그렇지만은 그 트리포라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보통 조감독 이하 연출팀은 일을 하는 게 본인들은 모르겠어요. 요즘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 연출 공부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보면은 그 나탈리 베이의 극 중에 조감독 이름이 뭐였지? 하여튼 그 나탈리 베이가 했던 조엘 그 사람처럼 정말 감독보다도 더 그러니까 옛날에 유승환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강연 와가지고 보면은 연출부 감독 똑똑한 애들 많지. 나 이렇게 찍고 있으면은 이 새끼 이렇게 찍으면 안 될 텐데라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 많이 봤어. 그러니까 항상 대국적인 걱정을 해요. 연출팀들 아무리 막내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대국적인 걱정을 해요. 영화 이따구로 찍어서 쓰레기 될 텐데 라는 태도로 해서 영화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나온다는 사실 자체에 상처를 받고 영화판을 떠나요. 우리 내일 얘기할 거기에 그 딸이.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내일 이어서 할 건데, 그러니까 조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가장 화나는 일은 그 주변에서 정분 나고 뭐 빵꾸 내고 이런 것들의 핵심은 니들 같은 놈들 때문에 영화가 똑같이 나오는 거야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건 거예요. 근데 그런 순수한 태도가 연출팀들이 있다가 점점 때묻어 가는데 그런 애들이 막 유승환 감독님 말처럼 그런 똑똑한 애들 이렇게 많은데라고 하면 점점점인 건데 이제 대표님이 여기 아날라비에서 몇 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감독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감독님들을 18번이 있죠. 그렇죠. 너 감독 되면 해. 그렇죠. 너 감독 되면 그렇게 해. 마치 그 조감독의 역할이 우리 왕좌의 게임에서 바리시라고 그 민머리로 나오셨던 배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되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되게 간신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누구한테 붙을 것인가 아니라 그 사람 왕국만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왕국이 평화로울 것. 그것처럼 영화가 꼭 진행될 것,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거네요. 그래서 각자 모든 스태프들이 자기 입장에 영화가 잘 만들어지기 원하는데 감독 입장에서 대신 이제 일종의 각해무샤로서 감독의 대리인으로 가서 각 파트와 협상도 하고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출부 무용론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각 파트 장들이 알아서 해주면 이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안 없어지는 이유는 그건 거죠.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감독의 입장을 대리해주는 그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연출팀들 조감독의 연출팀들이
뭐 아니면 동계 감독을 정말 존경하거나 정말 미워하거나 둘 중에 그럴 것 같다. 아 근데 연출팀은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현장에서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다른 파트들은 어떤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기능들이 있어요. 아니 소품팀장 소품 가져오잖아. 미술팀장 눈에 보이는 지금 카메라에 걸리는 건 다 미술팀이 지금 하고 있잖아. 카메라 들고 있잖아. 조명팀은 조명 들고 뛰어다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애매한 거예요. 그거 어딨어? 이거 해주세요. 언제 오기로 했지? 그건 어떻게 됐더라? 그 왜 제가 보고서는 또 혼자서 껄껄 웃었던 게 고양이가 처음에 등장할 때 말을 안 듣잖아. 네. 그러니까 조엘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2마리 준비하라 그랬잖아. 맞아. 그래 그런 식이에요. 소품 망가지고 이거 액션에 쓸 소품이니까 2개는 부족해 망가질 거야. 한 5개 준비해 주세요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돈 문제도 있고 귀찮음도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한 3개 정도 갖고 와요. 5개 준비해서 2개, 3개 줄여 최대한 줄이려고 왜냐면 다 비용이니까. 그쵸. 근데 그러면 이제 항상 래퍼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거 붙였으면 돼. 아이 티 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고양이 주워 오잖아. 네, 이게 50년이 지나도 똑같다는 게. 근데 이제 근데 그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매일매일 투쟁을 하면서 가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시호님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아까 얘기하셨던 게 왜 중간에 소포 우리 감독 트리포가 직접 분한 네. 그 감독이 소포를 받았는데 뭐 중요한 소품인가 했더니만은 소포를 받았는데 그 안에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들이 보면은 막 르누아르, 뭐 히치콕 저기 그거를 일부러 비추잖아요. 네, 소포 네. 받은 데가 아니라 소포를 뜯어서 책을 한 권 탁탁 놓으면서 그렇죠. 그거를 하나하나 다 잡아요. 그 칼 드레이어 뭐 이런 음. 그 영화 책에 나오는 네. 영화들이고 그 책들이 보면은 그 누벨바그 세대들이 그 찬양하던 그 감독들이야 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누벨바그 그 이제 까이에드 시네마에서 평론을 하던 그 일군의 세대들이 되게 상찬을 하던 감독들의 영화들을 갖다 쭉 봐렸는데 옛날에 이제 저도 일할 때 이제 어떤 감독님이었는지 교수님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불안하면 책을 찾는 것 같아. 이런 실제로도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책이 사실 그 현장에서 그 책을 펴보겠어? 바쁜데. 네, 시간이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 보면은 왜 거기서도 감독이 여기저기 계속 굴려다니잖아요. 이건 어때? 왜 이거 봐주세요. 네, 봐주세요. 결정해 주세요. 저런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인사하더라도 하시죠. 그거는 다 해야 돼. 근데 그거 볼 시간. 근데 책을 갖다 놓는 거는 일종의 부적 같은 건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불안하거든.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잘 지켜나오고 있는 게 맞나? 형들은 그럼 이럴 때 무슨 고민을 했었지? 하고서는 이제 잠깐 이제 리마인드 하는 건 거야.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 근데 현실에서 촬영을 할 때는 계속되는 타협의 연속인 거죠. 근데 그 타협이 계속될 때 그 옆에서 예를 들어 연출팀 그 조엘 같은 사람 그리고 내일 카메라를 멈춰서는 안 돼. 그 딸내미 같은 사람이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각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을 때랑 같이 각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을 때랑 그 왜 거기서도 제작자는 7주 안에 찍어라. 이거 얼마 안에 뭐 찍어야 안에 된다. 찍어라, 뭐 범위 처리가 안 돼서 뭐가 안 된다. 옛날에 이제 그 대표님이 겪었던 그 현장에서는 한번 그랬죠. 음악을 이걸 쓰려면 세트가 한 벽이 하나가 없어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고민할 시간도 없어요. 실시간으로 있는 시나리오에서 내용을 없애고 이걸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거를 갖다 실시간으로 계속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넋이 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잊어먹고 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들으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제가 그 장면을 놀러 갔다 옆에서 봤거든요. 감독님이 저쪽 구석에서 이렇게 정말 좌절 OTL 표정이 그 자세 있잖아. 네. 딱 이러고 그냥 형 왜 그래요? 이랬더니만은 그 감독님께서 이제 대표님도 옆에 같이 서 있고 감독님께서 음악을 이걸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됐대. 저는 그때도 좀 지금보다 많이 젊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택도 아니지 사실은 포기의 연속이지. 근데 그 와중에 내가 하려고 했던 걸 갖다 만들어 간다라는 거. 그 연애 사건부터 해가지고 별별 일이 많아요.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거야. 늘 포기한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나마 항상 차악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덜 최악인 거. 그래 그게 낫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그 노림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여기서 트리퍼가 솔직히 고백할 나 아무 생각 없다고. 근데 감독은 무조건 사람들이 나만 보면 물어보는데 그 모든 거에 내가 정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다. 하지만 행간에 빠진 게 그거거든. 내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이 일이 돌아가게 하려면. 그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아무리 예를 들어서 히치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때 머릿속에 완성이 돼 있었던 뭐 이런 얘기 하지만은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사람이 구현하잖아요. 그 심지어 앞에서. 그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픽업해낸다 그러죠. 그림을 픽업해낸다. 픽업해내는 그거에 제가 옛날에 한번 어떤 현장에 가가지고 감독님이 별거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한 30% 정도 찍었는데
이어붙인 걸 보니까 러쉬를 이어붙인 걸 보니까 그럴싸한 거야.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야, 그 감독님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 영화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 야, 씨, 얻어 걸린 건가? 이랬더니만 그 친구 한 말, 야, 얻어 걸리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얻어 걸리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이 옆에서 볼 땐 얻어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뭐 영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대단한 내공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나만큼 지식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데도 뭐가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건 그 사람이 그걸 구체적으로 결과물을 아직 만드는 중이니까 못 보여줬을 뿐이지 이 사람이 대강의 구상이 있었던 거죠. 아니, 선택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선택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구성을 하기 그렇죠. 위한. 오케이를 부를 수 있는 것과 부를 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이 그 사람한테 있었다라는 건 거지. 근데 그거 진짜 중요하네요. 예. 그래서 감독들, 이봉환 감독들 얘기 들으면 다 똑같아. 5회까지는 내가 뭐에 오케이를 부르는지를 모르겠다고. 뭘 찍는지를 모르겠다고. 왜 오케이고 왜 오케이가 아닌지 나도 모른다고. 근데 하다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오케이든 안 오케이든 그림이 쌓여가면 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영화 중간에 보면은 영화가 그 중간에 이제 되게 잘 진행되고 있고 영화가 지배한다는 대사를 하잖아요. 그런 대사를 한 이유가 그건 거예요. 진행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 현장에 몰입이 되기 시작해서 합이 맞아가는 순간들이 와요. 좋은 현장의 경우. 근데 그때가 뭐냐면 찍다 보면 아, 이게 오케이고 이런 그림이 나오고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게 모두가 감독이 먼저 머리에 쓰고 그 다음에 감독이 오케이 주는 걸 보면 스태프들도 알잖아. 아, 이런 걸 원하는구나. 하면 그 다음에 쌓여가면서 아,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은 그 자연스럽게 스태프들도 몰입이 되기 시작하고 이러는 건데 그러면은 그 와중에도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뭐가 잘 되냐? 아니야, 일은 계속 있어. 한 번은 막 그때 그 여배우가 대기실에서 안 나왔잖아요. 네. 여배우고 남배우고 아역배우를 떠나 대기실에서 안 나오는 일들이 항상 또 야, 왜 안 나와? 가보면은 이제 막전 막후라 그러지. 세트가 있거나 현장 카메라 앞이 있고 카메라 앞에서 세팅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쪽 대기실 현장 상황을 몰라요. 보통은 이제 조감독이나 이제 그 연출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걸 하는데 무슨 일이야라고 하면 별별 일이 다 있어. 상상도 못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한 번은 이런 거지. 왜 안 와? 내가 분명히 출근하는 걸 그 매니저 차를 봤는데 2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나? 그러면 이제 가서 확인을 하지. 가서 보면 한 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배우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래서 얼마나 안 좋게 일단 나와라라고 하려고 갔더니 이제 성형부작용으로 어머, 어떡해. 성형부작용으로 이제 얼굴에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거지. 그럼 찍어야 되잖아. 어쨌든 찍어야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결정을 하죠. 1번 얼굴을 최대한 안 보여주면서 찍는다. 그러니까 손을 보여주건 리액션을 보여주건 뒷모습을 보여주건 한다. 2번 선글라스를 끼운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끼운다. 그렇게 해서 근데 찍고 나니까 그 장면 뉘앙스에 그게 오히려 더 잘 맞았더라라는 이런 우연들의 연속이라는 게 결국은 실제 현실이 다시 영화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물이 영화에 찍히고 그게 다시 현실에 영향을 주는 요 순환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영화 만들기에 대한 영화들은 되게 많긴 했는데 사실 저거 고다르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고다르는 거의 뭐 중후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예 그냥 주로 그런 이유의 메타적인 영화를 많이 매체 찍었기 때문에. 자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매체 자체의 정치적인 문제, 미학적인 문제 이런 관점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 영화 찍었을 때 고다르가 되게 싫어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 많아요. 그 고다르랑 그 트리포가 그 물론 이제 고다르도 안나 카리나 같은 당대 슈퍼모델과 연분이 나고도 했고 같이 살기도 했지만은 그 고다르가 트리포한테 썰은 트리포가 인기가 훨씬 많았어요. 여자분들한테. 그래서 되게 열폭을 많이 했었다라는 얘기. 그런 썰이 많아요. 근데 의외다. 이 트리포 감독님 키가 좀 되게 작더라고요. 근데 되게 사람이 보면 태도가 영화에서도 그건 자기 맞아. 본인 역할을 했잖아. 화를 안 내잖아. 그게 그대로라면은 흔히 인기 있을 말하는 만해요. 핵인싸 성격인 거지. 근데 고다르는 좀 더 정치적으로 과격하고 끊임없이 떠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 많고 피곤한 프랑스인 공격적인 느낌이고. 그렇죠. 그 예를 들어 칸느 영화제 갑자기 점거해가지고 지금 파리가 불타고 있는데 영화가 문제냐 이러면서 막 중단시켜보고 이러던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트리포는 되게 영화도 러블리하고 여자분들한테 인기도 원래 그럴 되게 것 많고. 같아. 그거 생각하면. 그래서 맞아. 되게 뭐 둘 사이에 어떤 지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폭을 많이 했다. 이 얘기는 이 분야에 권위가 있는 모 교수님께 직접 들은 얘기인데 저야 뭐 그때 사람이 아니니까 확인은 불가능하죠. 지금 고다르도 확인 안 해줄 건데. 절대 안 하지 그 양반이. 그걸 인정할 리가 있나. 근데 고다르는 그냥 말 많은 우리 요즘으로 치면 참 문송한 사람인 거죠. 말 많고 이렇게 자기의 주관이 되게 뚜렷한 사람이고 사실 트리포는 그 400번의 구타 그 대표작에서도 보지만 이게 사람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갔으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잘해서 그 도련님으로 산 사람. 근데 나 완전 존나 멋있고 싶어. 이러고 선글라스 막 끼고 다니는데 태생이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라 왜 사나이 있잖아요. 사실 트리포가 여기서는 되게 러블리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어린 시절의 그런 불우함과 그런 여러 가지가 실제로 뭐라 그럴까 이 와일드 라이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영화도 보면은 그 일단 이 아메리카의 밤이 정말 저는 오랜만에 보니까 제가 20몇 살 때 대학생 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아트시네마나 이런 데서 그 회고전을 많이 하던 시절에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사이에 뭐 현장 일도 많이 하고 제작품도 찍고 그러고 나서 40이 넘어서 다시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단한 연출자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스텝을 설득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은 우리 좋은 거 찍자고 모였잖아 라고 하면서가 최후의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 없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각자의 이유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뭐 너무 힘들어서 혹은 네가 날 존중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작품을 찍자고 모였으니까 열심히 일단은 해봅시다. 눈앞에 좋은 게 보이는데 그 사실은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 결과가 눈앞에 보이면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회사원들 루틴에서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결과가 내가 소외됐기 때문이잖아요. 보통 이제 그런 산업화 사회에서 인간이 소외됐다라는 거는 결과물과 이제 이거 막 문쌤님이 막스 할 때도 아마 이런 얘기를 제가 다 듣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막스주의에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 근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영화든 영상물이든 그리고 특히 그림 그리시는 분들 그림을 다루시는 분들은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뭘 하나를 딱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그 것들이 눈앞에서 바로바로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때는 외부의 맥락이 들어오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나한테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야. 배우가 아무리 여기서도 영화에서도 왜 진상을 부리는데 배우가 진상을 부리는데 배우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연기하는 게 내 눈앞에서 결과로 보이는데 네가 볼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의 맥락이 있으니까 너는 괜찮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나를 보는 내 눈에는 내가 이상하게 생기고 이상하게 보인다라는 거야. 그거를 본인은 그걸 자기가 안 챙기면은 그 사실은 모든 감독을 믿을 수는 없잖아. 날 믿고서는 추해 보이는 연기지만 일단 해. 너가 멋진 배우로 인정받게 될 거야라고 설득을 한다고. 근데 그런 얘기 얘만 했겠어? 모든 감독들이 와서 다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널 위한 영화고 네가 이렇게 보일 거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결과도 있고 아닌 결과도 있잖아. 그럼 얘도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없냐. 그럼 내가 어디까지 내려놔 주냐 얘를 위해서. 이거는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그게 그 진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왜 감독 말도 안 듣고 저렇게. 근데 자기까지는 자기를 보호하는 거기도 해요. 이 영화에서는 좀 다른 진상이긴 물론 하지만. 그렇긴 하죠. 네. 물론 그렇긴 한데 근데 아니야 그것도 그 거대한 관점에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맞아요. 예. 짓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왜 알렉산드르라는 그 노련한 노배우가 네. 그런 일을 끊임없이 자기 그러니까 평가받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애처럼 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왜 저기 누구야 중간에 그 알폰소가 도주를 하니까 그 애처럼 군다고 막 화를 내잖아. 근데 감독은 화 안 낸다. 감독은 화 안 내요. 그러면서 감독이 뭐라 그러냐면 너의 실제 삶보다 영화가 낫다. 영화는 조화롭다 훨씬 너의 실체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영화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요지의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누가 했던 말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예술이 뭐냐라고 하면 예술은 삶의 형식을 부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을 통해서 그 왜 그런 경험 있죠. 아무거나 대충 찍은 사진인데 프레임을 딱 자르면 작품 같아 보이잖아요. 그 표구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림도 표구를 하는 게 액자를 딱 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질서가 생겨요. 그 사각의 정사각형의 프레임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아무것도 무질서해 보였던 그림이 되게 질서가 생기고 작품 같아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프레임 그 영화로서 그 삶을 그 영화라는 형식 안에 담았을 때 조화로워지고 그 안에서는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그 사람을 설득을 해나가잖아요. 저는 그 대사가 사실 설득하는 말이긴 한데 감독이 본인 자신한테 하는 말인 것 맞아요. 같았어요. 그러기도 하고 반쯤은 그냥 급하니까 하는 소리기도 해요. 네. 그렇기도 한데 너무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감독의 시점으로 나오니까 제일 답답한 사람은 감독이잖아요. 이 영화를 지금 만들어야 되고 이건 내 책임이고 한데 저 배우가 계속 난장을 펴갖고 이거를 막히게 하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겠다는데 그게 이거 그래도 영화가 3보단 낫잖아.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재밌는 설정이 이 사람이 보청기 끼고 있잖아. 맞아. 그 전쟁 때 귀를 다쳐가지고 보청기라 그래 처음에 첫 등장에 그 여배우가 아니 왜 감독 귀 먹으라고 얘기 안 했어? 라고 하는데 전쟁 때 포탄 소리 그렇게 했다. 그것도 실제도 네.
그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도 일종의 알레고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듣는 소리가 되게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그걸 들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전화할 때도 보면 이렇게 맞아요. 팔 쪽에다가 갖다 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설정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외부의 얘기들을 갖다가 설득을 해내야 네네. 내서 이 사람이 믿고, 그러니까 아까 왜 중간에 알렉산드르가 평가받는다는 게 되게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몸을 던질 수 있게끔 설득을 해놔야 되는 건데, 알폰소라는 사람은 좀 다른 방향의 문제가 있었던 건 거고,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저 사람이 진상 부려서 내가 원래 하는 일을 방해한다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엇나가는 것들을 끌어오는 게 원래 이 사람의 일인 건 거예요. 상수니까 예, 그거는 그게 일인 거예요. 변수가 아니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또 조금 다른 영화지만 재밌게 본 게, 영화 만들기에 대한 영화 수도 없이 맞은 뭐 제가 좋아하는 건 선셋대로라든가, 뭐 제일 대표적인 영화 8가 2분의 1, 뭐 이런 페를리니의 8과 2분의 1. 이 영화도 시작할 때 그 나이든 여배우 셀린느였나 이름이, 그분이 이름까지는 모르겠네. 네, 뭐 이탈리아에서 영화 얼핏 들으니까 세브린. 세브린이 페데리코는 이렇게 안 했는데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마 펠리니일 것 같아요. 펠리니의 8과 2분의 1 진짜 대표작이죠. 그 펠리니의 8과 2분의 1의 오마주를 바친 나인이라는 영화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필립 가렐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은 수능자들 감독 누구야? 베르톨루치. 베르톨루치의 그 근작 중에 루이스 가렐이라는 남자 배우랑 이렇게 몽상가들 영화에 보면은 프랑스 남자 있죠? 그 친구 왜 에바그린이 있고, 에바그린의 프랑스 남자 있고, 미국에서 건너간 친구 이렇게 셋이서 놀잖아요. 근데 그 프랑스 친구. 친구가 루이스 가렐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필립 가렐이라는 되게 유명한 감독인데, 이분도 나름 여기저기 스캔들이 많았던 분인데, 그래, 필립 가렐 이분은 저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니코 이분이랑 아주 진한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분이 찍은 영화 중에 안 유명한 영화인데, 이 영화도 심지어 저는 극장에서 본 게 아니고, 극장이지. 극장에서 뭐 회고전 이런 게 아니라 현대미술관에서 하던 거에서 봤어요. 그녀는 햇빛 아래 오랫동안 서 있었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그거는 이것도 역시 매체 영화 만들기에 대한 영화인데,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찍는 영화인데, 영화 안에 영화 찍는 과정 있잖아. 근데 그 안에서 찍으려는 영화를 찍는 거에 대한 얘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섭외하려는 남자의 배우인가가 또 그런 영화를 찍고 있어. 자기에 대한. 그래서 액자가 한 4중 구조가 되는데, 그럼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실제 그 영화를 찍는 팀에 대한 다큐인 건지, 그 다큐의 대상이 찍고 있는 영화 장면인 건지가 계속 중첩이 돼요. 계속 중첩이 되면서 나중엔 뭐가 되냐 하면은, 실제로 했던 반응, 어떤 액션이랑 영화 속의 액션이랑 붙으면서, 그럼 뭐가 되냐,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실화냐 아니 이거 실화냐 라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면서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관점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은, 실제 이야기가, 내가 실제 예를 들어서 다큐멘터리를 내가 시옷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는다라는 건 시옷이라는 특별한 개인에 대한 얘기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개가 중첩이 되면 뭐가 되냐면, 시옷이 아니라 한국에 사는 30대 여성, 20대입니다. 죄송합니다. 10대 상공, 어제 태어난 것 그래서 어느 같아요. 순간에 생후 3일 된 시옷이라는 사람의 특별한 그게 아니라 한국에 사는 여성 일반에 대한 무언가가 되는 건가. 이러면서 뭐가 되냐, 되게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특별한, 영화를 찍는다는 상황이 이 특별한, 예를 들어서 뭐 로켓은 발사됐다라는 특별한 현장이 아니라 영화를 찍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반화가 딱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성이 여러 개가 맥락이 사라지면 그게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서 그 자체가 희한한 방식으로 핍진성을 획득하는 이런 게, 그런 식의 매체 자체에 대한 실험을 엄청 했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가 느껴지냐면은, 결국에는 트리포라는 사람이 되게 보면은 그 중간에 음악이 쫙 흐르면서 영화가 착착착 진행되는 건 몽타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착착착 진행되는 것들 상황에 대한 이 현장에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정말 즐거워하고 좋아했구나라는 게 사실 영화에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저는 똑같이 영화 만들기에 대한 영화를 찍더라도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고, 이 사람은 이 매체, 이 산업 자체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최근에 트리포가 아니라 쿠엔틴 타란티노가 작년에 찍었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걸 보고, 그리고 코엔 형제가 찍은 헤일 시저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헤일 시저를 보고 나면은, 이 거장들의 라떼는 말이야 시리즈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메리카에 보면 그때는 라떼는 말야가 아니었지, 실시간이었지.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영화
영화를 찍는다는 것, 영화 현장이라는 것, 영화 산업이라는 게 어떤 거였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영화가 되게 사랑스러운데 저는 이걸 보고 나서 대표님이 이 영화 되게 좋아한다고 네. 하셨는데 이 영화는 특히 일단 기본 1번 영화를 이렇게 창작을 뵙고 영화를 특히 영화 감독을 꿈꾸는 연출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 영화를 싫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예. 자기들의 얘기와 그걸 되게 사랑스럽게 현장을 담았고 그렇죠. 근데 또 영화가 아니라 뭔가 이런 것에 비슷하게라도 다른 것을 연출하고 뭔가 이렇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이유를 생각하고 일을 하시고 하는 분들도 비슷하게 겹치는 게 많을 거라서 영화를 좋아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비단 영화뿐 아니라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 일하는 게 역시 특별해라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좀 오만한 얘기인 것 같고 그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의 시작부터 결과물까지를 끊임없이 스스로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그러면은 결과물이 보이면 사람은 그 사이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되고 그 이제 대표님이 시작할 때 정말 마주치기 싫은 인간들인데 이렇게 같이 끝을 내.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끝을 낼 줄 안다라는 게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끝을 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수많은 원망과 미움과 원한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 사라지잖아요. 세트에 모두 묶고 가는 거죠. 그렇죠. 물론 결과가 안 좋으면 원수가 됩니다. 결과 안 좋으면 원수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그 내가 얘가 나를 화나게 하고 순간순간 얘가 나를 열받게 하고라는 게 결국엔 결과를 생각하면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초연한 태도, 거기 나오는 감독의 초연한 태도가 나오는 이유가 항상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끝이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고,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게 훨씬 사태를 해결하는 데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태도들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직업 제조업이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결과물이랑 내가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삶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죠. 그래서 뭐 또 다른 취미 같은 걸 찾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일로는 못 찾으니까. 일에서 그게 안 되니까. 일은 과정만 내가 겪고 있고, 그렇죠. 결과물은 뭐 내가 수주에서 땄대 이러면 좋기는 한데 그걸 오로지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눈으로도 그렇죠. 보이는 것도 아니 영화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눈앞에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서 요리든 뭐든 맞아요. 그런 종류의 성취감들, 목공이라든지 그렇죠. 전부 다. 내가 인내하고 노력을 했을 때 결과물이 손에 잡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라고. 내가 공들인 만큼 예뻐지는 거고.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삶에서 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건 거죠. 영화가 전 다 좋았는데 마지막도 참 좋았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차로 다 끝나고 네. 감독 차로 그 세트를 한번 휘휘 돌고는 나가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왜 가끔 그런 뭐랄까 비극적인 일이 있을 때 학생이 죽었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누가 이렇게 했다거나 하면은 보통 학교장을 치르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 한번 돌고 가잖아. 저 고등학교 때 한번 저 했었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여기를 그게 꼭 장례식은 아니지만 이제 영화 이 세트장에서는 이 영화는 끝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 안 보잖아요. 다른 사람도 그 세트를 쓸 수는 있겠지만 이 영화는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돌면서 뭔가의 의식을 치르는 느낌인 거예요. 마지막이 참 좋았어. 그거를 위에서 잡으면서 지미쇼 잡으면서 위로 쭉 올라가잖아요. 마지막에 빠져나간 자동차까지 그 씬이 참 좋았었어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똑같이 시작하잖아요. 그 처음 시작할 때 연기를 하는 그걸 찍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들 영화 그렇죠. 속의 영화 예, 장면 예. 시작하는데 거기를 마지막에 아무도 없는 텅 빈 곳을 보여주면서 휘 돌아서 나가는 이제 카메라도 위로 쭉 빠지고 그게 되게 좋았었어요. 마지막도. 그렇죠. 그렇게 일종의 의식을 치르고 정리하는. 그리고 좀 사실은 트리포 자체가 워낙 비평가로서도 명망이 높고, 그 제 대표적인 저희들이 히치콕과의 대화 이런 책들은 넷플릭스에 아예 그걸 갖고 다큐를 만든 게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 시네필, 흔히 말하는 시네필. 맞아, 시네필이라는 말 정말 오랜만에 쓰는데 이제는 우스운 말이 돼버린 것 같아서 잘 안 쓰게 되는데, 그 시네필의 신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앙드레 바쟁이라는 가이드 편집장인 사람이 이 트리포 고다르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픽업을 해가지고 키웠다면 키운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히치콕과의 대화를 통해서 히치콕 그 책은 이제 책 자체가 고전이 됐죠. 사실 책이 더 유명한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어떤 면에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영화적으로도 내공이나 되게 그런 것들 깊은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영화적인 기교들을 쭉쭉쭉
집어는 넣어 있어야 되게 자연스럽게 연출이 돼 있는 과시적이지 않죠. 사실 다른 누벨버그 감독들이나 그런 네오리얼리즘이나 뉴 아메리칸 시네마 이런 사람들의 테크닉이 과시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고전적인 방식의 비가시적 편집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뭔가 의도를 되게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의도를 드러낸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되게 드러내면서 이게 또 테크닉적으로도 일부러 거슬리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니까 눈에 띄기도 하고. 근데 트리포 영화는 상대적으로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상대적으로 좀 덜 부담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덜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론 근데 그 안에 의도는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했던 게 제가 어릴 땐 몰랐어요. 그 알퐁소 기억나세요? 알퐁소하고 그 제클린 비셋이 연기했던 줄리하고 자는 장면에서 네. 그 다음 커트가 다 스틸 컷이에요. 그 다음 장면이 인서트인데 얼핏 보면 그냥 인서트거든요. 공간 인서트인데 네. 그 호텔 빈 공간 있었는데 그게 스틸 컷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틸 컷이라는 게 그 의미하면 그 분명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뭐 그냥 빈 공간 찍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네. 근데 모르지 후반에 촬영하다 보니까 분량 부족해서 분량이 부족해서 했을 수도 있어. 분량이 없어서 아예 아무거나 그러다 붙여. 버린 필름 갖고 요거 이러면 와봐. 되겠네. 근데 그런 거 있지.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했으니까 넣었을 텐데 움직이던 어떤 그림이 멈췄다라는 게 중간에. 멈췄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영화 전체에서 수많은 개진상이 벌어지지만 그 진상이 최고의 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딱딱 움직이던 영화가 멈추게 생겼다라는 거. 버퍼링 걸리는 건가요? 예. 그런 의미로 집어넣는데 그런 식의 뭐라지 과시적이지 않으면서 그 테크닉을 사용할 때도 뭐랄까 되게 귀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 귀엽다는 느낌, 사랑스럽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약간 이제 저한테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머니볼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감독이 근데 머니볼보다 조금 더 다층적인 건 머니볼과 좀 다른 건 머니볼은 이제 그 브래드 피트 개인에 대한 거였다면 여기 이제 영화인들에 대한 걸 이제 좀 넓혀놓은 건데 사실 얘기는 똑같죠. 내가 여기서 왜 이걸 하고 있지라는 건데 이게 뭐라고 저수발을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이거를 내가 이따위를 하고 있는데 이 영화가 이제 제가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누누이 가슴에 와닿는 이유는 트리포가 비평가로 시작했던 그러니까 우리 세대로 치면은 그 산업 현장에서 들어가서 영화를 배우신 분이 아니라 영화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영화를 책으로 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매니아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영화를 책으로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이 책으로 배워서 일을 배운 애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을 일단 좀 무시하다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그것들을 그건 또 그런 이유가 있구나를 깨달으면서 현장에 있는 그분들도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와는 다른 방식의 길을 걸어갔지만 이런 방식으로 무언가 접근했구나라는 것이 자기가 체득이 됐을 때 그게 이제 자기가 가졌던 그런 태도들과 부드럽게 결합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게 이제 되게 거부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고다르가 이제 보통 거부하는 쪽에 가깝다면 트리포가 이제 제가 보기엔 이 영화를 통해서 그게 되게 부드럽게 안착이 된 케이스거든요. 실제로도 뭐 트리포는 사실 뭐 이렇게 뭐랄까 무슨 이 당시에 나왔던 유럽 영화 감독처럼 뭐 속격 효과 이렇게 준다 그래가지고 막 불친절하게 영화를 찍기보다는 그 히치콕을 인터뷰한 거에서 드러나겠지만 이 사람은 헐리우드 바예요. 헐리우드처럼 찍고 싶고 헐리우드의 거장들에 대한 그 존경심이 있었다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특히나 이제 트리포는 그런 게 강해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내가 되게 존경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의도를 물어보고 와 시호님 그때 그거 어떻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냥 한 거예요. 그럴 때 오는 마음이 허망해지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내가 또 찍다 보면 그게 한 번 더 쿠션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그냥 한 거의 의미가 되게 깊게 올 때가 있어요. 아까 뭐 우리 저기 박 박사도 비슷한 얘기를 한 건데 바로 그 의미들이 여러 번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냥 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왜 아까 제가 왜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영화를 찍어서 나는 첫 컷부터 끝까지 완벽한 영화를 만들 거라고 꿈을 가졌을 것 같은 어떤 청년이 영화에 노련한 영화 감독이 되었을 때 정작 자기 반성적이잖아요. 되게 내가 딱히 아는 게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게 되는 이 메커니즘 거기엔 영화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영화라는 메커니즘이 또 사람을 그렇게 추동을 하고 아까 박 박사 말한 결과라는 게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옛날엔 좀 경멸했던 선배 영화인들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지를 함께 이해해 나가는 그런 애틋함이 여기 영화에 묻어있다 할까?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되게 로맨틱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천재 무슨 저 앞날을 향해 가는 무슨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지만 난 왜 여기 있지? 근데
내가 이걸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그거죠. 영화를 찍으면 찍을수록 그리고 점점 답이 하면 할수록 더 답을 모르겠고 더 알면 하면 할수록 모르겠는데 그런데 더 애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스탠리 큐브릭이라든가 이제 히치콕이라든가 네. 뭐 우리나라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나라도 그런 스타일의 감독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의도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찍어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근데 그분들조차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데 반대로 현장에서 현장 안에서 그 라이브 그 생생함을 추구해서 그걸 갖다가 건져내려는 상황 그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 예를 들어서 히치콕 과 트리포가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계획대로 하는 거를 트리포는 오히려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제 히치콕은 계획대로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내 머릿속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여러 가지 우연적 효과들이 그 안으로 개입을 한다라는 건 거죠. 근데 그 부조리함, 내 의도와 틀리는 부조리함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요 태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결국은 그것도 삶에 대한 태도랑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오는 그 자체가 영화를 이제 대표님이 설명하신 이 사람이 영화를 바라보는 태도가 결국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건 거지. 그리고 약간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다시 느낀 거는 그거죠. 그 약간 왜 그 트리포가 한참 젊어서 비평하던 시절에 만들었던 말이 바로 그 작가주의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감독들이 옛날에 그냥 상업영화 감독인 줄 알았는데 쭉 보다 보니 히치콕을 필두로 해서 한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 있더라. 작가주의란 말을 이제 한 건데 근데 이 작가주의의 멍해가 뭐냐면 작가주의는 마치 오롯이 감독이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우주를 창조해서 다 가져가고 영광도 다 가져가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읽힐 오독의 소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트리포가 살짝 소반성문 비슷한 작은 어떤 소폭의 어떤 그런 반성문이라고까지는 좀 과하고 내가 좀 더 알게 된 것. 감독의 방금 말한 부조리한 것이 끼어들고 거기에는 내가 아닌 남의 손을 빌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들이란 그 겸손함 영화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거장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그 사람이 영화를 바라보는 태도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 네 그렇죠. 내가 잘나서만 된 게 아니었더라라는 거를 여기에 담아주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진짜 히치콕처럼 뭐 히치콕의 전설만 들으면 우리도 처음에 들으면 그래요. 다 외워서 콘티를 그려주면 그분이 현장에 안 와도 된대. 그러니까 작가주의라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작가주의로 오롯이 1인의 감독이 자기의 모든 비전을 엄청난 테크닉으로 한 땀 한 땀 다 구현했어 라는 신화 때문에 영화를 흔히 말하는 공돌이식으로 얘기하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그 샷바이샷으로 이제 컷 하나하나 구분을 하고 이게 모든 게 다 의도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 하나하나를 다 해석을 해서 찾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왜 그런 거 있잖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집에서 농담 분해는 조립의 반대 분해는 조립의 역습 이렇게 라디오도 하는데 고장내고 다시 조립할 때는 항상 남잖아 뭐가. 왜 옛날 라디오는 옛날 거 이렇게 불규칙한 것 들으면 나사가 하나 더 들어있거나 고무가 뭐가 하나 더 박혀있거나 그 흔히 말하는 그런 불가해한 순간을 이해가 안 될 때 오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이제 이건 그냥 조립하신 분 실수했네 이렇게 넘어가는 게 경험인 건데 어릴 때 그렇게 의도를 갖고 접근하면 여기에 나사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 이런 건 이것이 바로 음질의 차이를 만드는 거야 뭐라던가 기능의 차이를 만들고 있어 이 작은 것이. 근데 최근에 많이 보는 얘기 중에 그 프로그래머들 유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되네. 그치. 왜 되지? 되네. 이게 왜 금지라고 이렇게 써 있다며 그거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됐다 아니면은 이건데 되네에 되게 재밌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도 이유를 모르고 돼도 이유를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거야. 코딩하시는 분들이 개발자분들이 이게 되게 논리의 세계에서도 그렇단 말이지. 근데 여긴 논리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야. 논리의 세계가 아닌데 되네. 이게 이렇게 했더니 영화가 되네. 사실은 누벨바그라든가 뉴웨이브 흔히 말하는 누벨바그, 뉴웨이브, 네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뉴예요 다. 새로운 사조란 말이야. 근데 그 새로운 사조로 했던 것들이 기성의 산업에서 볼 때 되네?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표현 방식도 있고 이렇게 해서 표현의 폭을 늘렸단 말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똑같은 감독이 똑같은 배우를 데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찍어도 같은 장면은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의도를 갖고 했다가 이렇게 됐는데 결과값은 이렇게 도깨비 상자를 지나서 결과값은 이렇게 나는데 이 의도를 갖고 이렇게 했더니 요거까지는 비슷하게 나오지만은 내가 그렇게 해도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가 이걸 통해 화가는 물론 우연성을 의도적으로 의도하는 현대 미술도 있지만 예를 들어 화가라든가
음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도의 경우는 그 예를 들어 자기가 어떤 결과물을 최대한 많이 통제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영화라는 거는 워낙에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통제를 열심히 하다 보니 검색어 옆에 자기 이름 옆에 인성 갑자기 같이 올라. 열심히 그치. 통제했는데. 네, 그렇죠. 그런 이제 영어로 뭐 그런 단어가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컨트롤 프릭이라는 네. 말을 네. 쓰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욕망은 당연히 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늘 괴로워요. 음.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내가 봤을 때 내 그 눈에 거슬리면 괴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것 또한 내 것이다. 그리고 이것 또한 내가 이게 우연히 되게 좋은 게 나오면 이것 또한 온전히 내 능력만은 아니다. 라는 것이 사실은 겸허함인 건 거고 그런 것들이 삶이 나에게 주는 괴로움일 수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행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을 갖다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그거에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사랑스러움이라는 게 나오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인간들이 잔뜩 나오는데 영화가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맞아요. 거기서 오는 사람의 겸손함이 생기는 거죠. 네. 보는 시선이 애틋하게 바라보고 네, 있어요. 맞아요. 어. 네. 이 쓰레기 같은 놈 하면서 울고 어. 있어. 그러니까 각자 이유가 그러니까 보면 그 진상들이 각자 다 이유는 있어. 있지. 맞아요. 남들이 있어. 이해하기 힘들지만. 심지어 제일 열심히 하는 조엘조차도 내 감독이면 부담스러워지. 너 감독 되면 그렇게 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아요. 나 좀 자출목 한 잔 자고 자고 싶은데 감독님 이거 고치셔야죠. 그리고 해야지. 지금 좀 이따가 대본 주기로 했잖아요. 왜 빨리 보면은 쓰라면서. 그 보면서 트리포 그 영화상에서도 그 감독 은근히 계속 뺏게 쓰잖아, 그치? 그 장면에서. 맞아.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느꼈어요. 특히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왜냐면 누벨바그 이 사람들이 처음 영화 찍을 때는 그 16mm 들고 소규모로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단편 영화 찍듯이만 네. 길거리 찍고 하다가 산업이 되고 자기가 메이저가 되고 스텝이 늘고 그 생각보다 스텝이 되게 없어. 스텝도 그렇죠. 없고 뭐 영화라서 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근데- 되게 중간에 몽타주 장면 되게 사랑스러운 게 맞아요. 그 차에 들어가서 왜 급하면 왜 스텝이 연출팀이 못 올라가니까 막 감독이 직접 치기도 하고 배우가 치기도 하고 막 이런 네. 중간에 막 헐리우드 대배우가 하는데 자기 앞에서 슬레이트 치고 내려놓고 뭐 이런 장면 있잖아. 너무 귀엽단 말이야. 그 장면 사랑스럽단 말이야. 맞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찍는 데만 몰입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트리포가 봤을 때 사랑스럽다 싶은 장면들을 넣었다라는 건 그 장면 또한 저 또한 좋아하는 그 풍경이거든요. 현장에서. 저도 거기 좋아하는 장면 중에 네. 특히 저는 그 제클린 빛의 거기서 그 중에서 줄리? 헐리우드 여배우라는 설정이다 보니까 대헐리우드 여배우 그렇죠. 스타잖아. 예.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그 장면이 긴 게 그 장면도 되게 애틋한 거예요. 네. 둘이서 미친 듯이 얼평을 하잖아요. 맞아. 오기 전에. 이건 근데 이 눈이 안 돼. 이건 턱이 잘 나왔고. 이건 안 돼. 사실 그게 맥락 따지면 진짜 여자 사진 놓고 미친 듯이 얼평하는 그렇지. 거거든요. 누가 네. 보면 그냥 신인 여배우인 줄 네. 알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에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 온다고라는 흥분감과 예.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내가 좀 더 이거에 못지않게 나도 그렇게만큼 찍어줘야 되는데라는 그 애틋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직업 정신이지 일종의 직업병이지 사람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이걸 뭘 해야 돼 눈이 어쩐데 그 녹색이네 어쩐데 하고 있는 이 사람의 그 꼬라지가 되게 그걸 보는데 그 사진을 계속 넘기면서 그걸 보여주는데 그게 되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직업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게 앉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 고양이가 다 드디어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컷했을 때 사람들의 긴장이 확 풀어지는 그 샷이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백미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긴장이 드디어 성공했다라는 그 느낌이 보통은 이제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현장에 빨리 나왔는데 가기 전에 그런 환상이 있었어. 나는 학교에서 단편 찍을 때는 그냥 생으로 대책 없이 했는데 현장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겠지. 갔어. 똑같지. 장비 좀 비싸고 유명한 사람 나오고 사람이 많다 말고 돈 받고 일을 한다 말고는 뾰족한 수라는 건 없어요. 거기 하나 더 있어. 거기 하나 더 있어. 뭐요? 뾰족한 수가 없이 빨리 찍어. 우리는 뾰족한 수도 없는데 이게 그치.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 뾰족한 수가 안 되는 것조차도 이게 뭐가 안 돼서 못 찍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빨리는 찍어. 뾰족한 수가 없는데 그걸 수로 만들지. 딱히 뾰족한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빨리 찍고 갑시다. 그게 프로지. 네, 그런 거야. 뭐 요즘엔 뭐 다 CG로 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편해진 건 있는데 장비가 좋아지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첫 현장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식당 안에 그 젓가락이랑 네. 숟가락을 쫙 이제 싸우다 보니까 흩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은 다 치워서 다음 테이크 가려면 한 번 더 치워야 될 텐데 컷했어. 우르르 몰려가서 치는 거야. 우르르 몰려가서 치워서 원래대로 세팅하고 다시 찍는 거야. 그때 깨달아. 뾰족한 수는 없구나. 그리고 제가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첫날 첫 촬영 날 이제 배운 대로 카메라 어디에 놓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야 가서 눈 치워.
우아한 소리, 고상 떠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저 눈치 쳐줘요. 카메라 걸리니까. 저는 또 요거에 약간 반대 케이스로 뭐 감독 영화를 찍는데 주인공이 깡패한테 쫓겨서 대도시, 그러니까 뭐 압구정동 길 한복판을 깡패가 쫓아오는데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엑스트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시. 근데 이제 엑스트라가 원래라면 우리 이제 생각대로 이제 막 남자 둘이 미친 듯이 질주를 하니까 깜짝이야 이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지나가면서 막 뛰어면 너 거기 안 서!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걸 하는 그런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했는데 당연히 그 엑스트라 지도는 막내 연출부 몫이었대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막내 연출부가 어떻게 되는데 이상하게 그 엑스트라들이 아무도 리액션을 안 하고 그냥 걸어가더라는 거야. 처음에는 연기를 못하나 보다 다시 합시다 했는데 계속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연출부가 너무 당당하게 아니 그럼 이렇게 무서운 상황에서 쳐다볼 수 있냐고. 그래서 감독님이 진짜 되게 오래 고민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되게 맞는 거야. 설득이 된 거야. 그렇지. 네. 설득될 만하죠. 근데 그거를 이 짧은 시간에 이 사람이 우리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해낼 방법이 없으니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리얼을 하지는 않지만 일상적으로 이해되는 익스큐즈 되는 선에서 아이 깜짝이야는 해줘야. 아이 깜짝이야 정도로까지 가자. 그래서 그거를 감독님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이 길었죠. 왜냐면 얘 말에 지금 본인이 자기도 순간 끄덕했거든. 근데 이걸 내가 안 하면 나 영알못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막 옥신각신하던 얘기를 하더래요. 그 자기보다 한참 어린 애한테 진짜 허를 찔린 그 막 표정에 그렇죠. 그 그렇구나. 막내 연출부 그분은 나름 고민을 한 결과인 그렇죠. 거잖아요. 고민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지시를 한 네. 거예요. 이런 거 오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오히려 안 쳐다보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척 해야죠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왜 감독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기도 해야 한다라는 약간 신화 같은 게 있는데 결국에는 판 깔아주는 사람이고 가져오는 거 결국 일은 기술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난 이런 걸 할 거니까 니들이 이런 걸 가져왔을 때 내가 오케이를 할 수 있냐 없냐. 오케이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스리퍼 영화 시작할 때도 얘기하지만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다라는 걸 고백하고 시작한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케이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끊임없이 이걸 시사 선택을 계속 해야 그렇죠. 되니까요. 그걸 선택하고 배제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건데 그 능력 그것들이 그 선택들이 쌓여서 작품이 돼간다. 그거가 돼가지 못한다. 이게 결국 능력 차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좋아하는 얘기 그 말 중에 예전에 크지스토프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를 찍는다라는 거는 영화제에 가고 여배우와 스캔들이 나고 이런 게 아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6시까지 현장 가가지고 무거운 조명기 나르고 잠 안 자고 버티고 이게 영화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이 폴란드 빨갱이가 예수님 믿으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야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기들도 그런 순간이 많은데 뭐라고 했냐면 일단 냅둔다. 냅두면 스태프들이 알아서 다 찍고 있다. 그러고 나다 그걸 보고 있다 보면 내가 뭐에 오케이를 불러야 될지가 저절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막 안달하지 말고 기다려라라는 건 거지. 날로 먹어라. 그렇지. 그렇네, 진짜. 근데 사실 맞아. 네. 그게 비하하면 날로 먹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신인 배우가 있고 그 앞에 연기의 신 누가 있어. 김윤석 씨가 있어. 그럴 때는 누가 봐도 오케이를 부르기 쉽겠지. 김윤석 씨가 연기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김윤석 씨와 또 그 앞에 연기의 신이 누가 한 명 더 있어. 뭐 송강호 씨가 있어. 근데 둘이 좀 톤이 뭔가 안 맞아. 실제로 그 남한산성 보다 보면 저는 김윤석 씨랑 이병헌 씨가 배틀할 때 약간 이게 이 만화로 치면 만화가가 두 명이 그림체가 다른 만화가가 약간 그런 기분이 좀 있는데 그럴 때 전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저기서 무슨 기준으로 오케이를 부를까? 네, 맞아요. 네. 바로 그거거든요. 그럴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일단 해보세요. 그렇죠. 두 분도 하다 보면 맞는 게 있을 거고 나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을 테니까 네. 그럼 서로 맞춰봅시다. 근데 여기서 그거를 공포를 하면 안 돼. 이건 사실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특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그 임재범 효과 있잖아. 어찌합니까가 성공해야 그 노래는 되는 건데 어찌합니까 한 소절이 내가 잘 못 나왔다고 이미 풀이 죽어서 나머지 2분 50초의 노래를 다 망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사실 이 영화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얼마 전에 같이 일하던 스크립터 분을 길 가다 만났는데 최근에 한 작품 얘기를 하면서 그 상황에 딱 3분짜리 노래인데 앞에 10초 망했다고 감독이 손을 놔버린 거야.
그래서 감독님 왜 자꾸 남의 영화 얘기하듯이 하세요라는 말이 이렇게 되는 거야. 삐진 거야 이미 이 현장에. 센칠 나죠.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어른스럽지 못한 태도잖아. 그쵸. 사실은 우리 대기업이나 어떤 일반 중소기업이든 공장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노가다를 하더라도 그 현장의 책임자는 저쪽 벽 하나가 내 마음에 들게 쌓이지 않았다고 나머지 벽이 어떻게 쌓이든 상관없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난 됐어 뭐 이거 나랑 상관없는 작품이야 이래버리는 순간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저 벽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머지 벽을 잘 완성을 하면 그게 하나의 테이스트가 돼가지고 좋은 게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났을 때는 그 우연함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 또한 내 작품이다. 대신에 난 천재라서 일부러 저 벽을 삐뚤하게 만들었어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곤란하지. 라고 믿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생각보다. 성공한 사람이 네. 나중에 다른 그 글을 바라본 사람들을 망치는 거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망치는 방법이 바로 그거잖아요. 나의 성공은 다 내가 의도한 무엇이었다라고 네, 네. 포장해 버리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은 후배들은 그런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벽을 일부러 45도씩 30.25도로 삐뚤삐뚤하게 지었던 저 각도를 난 그대로 재현하겠어라고 하다가 그쵸.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왜 배우한테 특히 학생 영화 때 그런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열심히 시간 내서 와서 연기해 주는데 갑자기 로봇 다루지 잠깐 고개를 조금만 5도 정도만 돌려봐. 그 밑으로 살짝 꺾어. 그렇지 그거야. 그걸 유지해 봐 이러는 거야. 그게 근데 그 여기 아메리카에도 그런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제클 리미스 얼굴 잡고 이렇게 그쵸. 각도 만드는 각 장면이 만들고 손 모양 만들어가지고. 다시 잡아주잖아. 중요해요. 중요하지. 중요한데 그 문제는 태도라는 건 거야. 이 사람을 오브제로 다루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네가 얘기하고 이렇게 있잖아. 보이려면 이런 모습이 보여야 돼라는 프로세스가 있는 상태인데 그냥 그림 보고 그쵸. 아그리파 조각상처럼 이게- 요도를 틀어봐봐. 빛 요렇게 들어오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라는 하니까. 관점으로 하면 사실 그 당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거든요. 그쵸. 예, 근데 그런 것들 물론 이제 스탠리 큐브릭이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장들이 있어요. 뭐 하시면 뭐 그 있는데 말씀이 맞겠죠.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한다라는 요꼴 요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있는 사람이 하는 거랑 그치. 그냥 단순히 이 그림이면 그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자 이런 식이면.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또 옛날 라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한 배우께서 대기를 하는데 인서트 하나만 찍으면은 다음 촬영하시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선배님 하고서 대기를 시켰어. 그런데 그 전에 우리 또 누군가 감독이 촬영 감독과 감독 둘이서 인서트 갖고 예술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게 10시간이 걸렸어요. 어머. 그 빡이 쳤지 배우는님이. 그래서 근데 배우만 빡이 쳤냐 스태프들도 다 빡이 쳤지 왜 이걸 이렇게까지 해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지들도 뭘 찍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첫 테이크 딱 하고 대사가 괜찮았던 것 같아 그랬더니만은 이제 모니터 하고 있는데 배우가 난 오케이 하고 가버렸어 집에. 얼마나 빡쳤으면 네, 진짜. 난 오케이 하고 집에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브제로 다루는 단순히 오브제로서 예를 들어 그것도 이론이 있어요. 그 로베르 브레송의 모델론 이래가지고 오브제로서 다룰 때 이론이라는 것도 분명히 그런 태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너를 오브제로 이렇게 다루는 거야라는 것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예, 건데. 그렇죠. 그 로베르 브레송의 모델로는 저희가 이전에 택시 드라이버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네. 프랑스 영화 감독 루이 말부터 시작해서 영화 감독들이 그분의 조감독을 해서 결론적으로 다 증언했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 그러니까 그분은 존경하지만 스승은 아니다. 왜? 누구 브레송이야? 아니, 그렇죠. 그렇죠. 로베르 브레송. 네. 왜냐? 그 배울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기 네,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동굴 속의 모더니스트라 표현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맥락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물론 그런 식의 접근법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수많은 뭐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네. 할 얘기 없다더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할 얘기가 더 있는데 너무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 하죠. 근데 저 이 영화 제목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대하, 영화가 대하나이. 아메리카의 밤으로는 이제 한국 제목이 그렇잖아요. 네, 아니 네. 원래 프랑스어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말로 번역되기를 네. 아메리카의 밤이라고 네. 했잖아요. 처음에 이게 무슨 뭐야 뭐 이렇게 네. 했는데 이게 데이 포 나잇이 전에 저희 류 박사님 한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낮에 밤 장면을 찍는. 네. 네네 그거를 듣고 나니까 이제 프랑스에서는 데이 포 나잇을 그렇게 아메리카의 밤이라고 이게 네, 헐리우드에서 그렇죠. 만들어진 그렇죠, 기법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부른다고 그 중간에 이제 요걸 설명할 씬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걸 듣는 순간 이게 영화를 말하는 그 총체로구나 이 네, 단어 자체가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밤을 낮처럼 보이게 하고 낮을 밤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서 뭘 하냐? 알퐁소에게 설명했듯이 질서를 부여한다. 그쵸. 그래서 삶보다 나은 어떤 것. 중간에 보면은 그 여배우가 그 안에 영화 속의 영화에서
여배우가 이제 시댁인 사람들이 맞은편에 집에 산다는 설정을 하려고 아무것도 없이 창만 있는데 그렇죠, 예. 사다리로 올라가서 예, 이제 찍는데 예. 여배우랑 창틀만 찍혀 있으니까 실제 집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가베라 그러죠, 가베. 그러니까 그것도 데이포 나잇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영화를 표현하려고 이 단어를 이걸 제목으로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참 적절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그런 건 있었죠. 옛날에 아메리카의 밤, 이 한락인가? 누벨바그에서 성공해가지고 그러니까 헐리우드나 권투 중매하겠다라는 변방 엘리트의 이 야심을 보여주는 변절했네. 고다르가 미워할만하네. 뭐 약간 이런 맥락으로 얘기도 했었는데. 히치코 꿈꾸는 거 봐. 그렇지. 그거는 되게 웃기는 소리고. 예, 말씀하신 이제 시호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핵심을 잘 요약을 하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왜 또 그러냐면 걔들이 그러니까 미국 영화를 기준으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단어를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이렇게 하더라는데 사실 데이포나잇이라는 게 엄밀히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 환경, 자연환경, 조명, 그 태양열의 그 밝기 그리고 류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자본의 여러 가지 그런 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밤에 그러니까 정말로 밤에 밤만 찍고 낮에 낮만 찍는 거는 둘 중에 하나에 중간 없어요. 정말 가난한 영화팀이든가 아니면 정말 부유한 영화팀이어서 밤에도 밤 찍을 수 있고 낮에는 그냥 낮만 찍으면 되는 팀인 거고. 근데 미국 애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런 기술적인 요건을 그래서 왜 이게 아메리카의 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무릎까지만 찍는 그 사이즈 무릎에 걸친 니샷 애매모하게 니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 애매모한 그 정강에 걸치는 거 그것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아메리칸 샷 뭐 이렇게 네, 말해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 풀샷이라고 하면 보통 발까지 다 보이는 건데 그 니샷 그 많이 썼던 이유가 그 와이드 화면에서 니샷을 자르면 배우들이 이제 위치하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사 주고받고 들고 하는 걸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으니까 스크루볼 코미디 영화에서 많이 썼었어요. 그걸 갖다 프랑스 애들이 볼 때 이도저도 아닌 이 사이즈는 도대체 뭐지? 이것은 아메리칸 놈들만 찍는 샷이다. 아메리칸 스탠다드다는. 근본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다. 아니 미국 놈들이 그렇게 하더라. 아메리카노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이태리에 놀러 왔더니 물 타먹더라. 커피 쓰다고 뜨거운 물 좀 더 주세요라고 타먹는 게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모르고 아메리카의 밤이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또 낭만적으로 되게 멜랑콜리하잖아요. 제목이. 활락강가라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진짜로 노벨문학상 탔을 것 같은 소설 제목 같지 않아요? 아니 전 그래가지고 처음에 몰랐을 때는 아메리카의 밤이 미국 여배우가 나타나는 프랑스 영화 현장에 미국 여배우가 오니까 이게 또 중간에 자잖아요. 그 프랑스 남자 그래서 이게 아메리카와 잤다. 나는 미국과 잤다. 뭐 이런 얘기인가? 나 진짜 그랬다니까. 제가 왜냐면 이 영화를 고등학생 때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4:3 비율이었는데 이게 재밌는 게 4:3 비율로 잘라져 있는 그 비디오 화면으로 볼 때는 미장센이 더 예뻐요. 신기하게. 그에 맞춰서 찍은 거라 그럴까요? 아니 그게 아니죠. 원래 화면 비율을 양옆을 걷어냈는데 잘라냈는데 근데 그때 당시 촬영할 때는 TV에서 4:3으로 잘릴 걸 그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감안하고 또 찍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영화 자체도 미장센이 엄청 예쁘고 엄청 정교하고 들고 날고도 근데 참 그런 게 들고 나고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사랑스러워요. 저는 그거 있잖아요. 그 아버지 시아버지랑 이 시아버지 역을 하는 그 노배우와 이 미국 여배우 며느리 역으로 나온 이 미국 여배우 줄리가 둘이 이제 어떤 뭔가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는 씬이 왜 창문에 물 뿌리는 씬 있잖아요. 창문에서 비 오는 날로 설정을 해서 그러니까 주방에서 둘이 만난 거죠 밤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밖에서 우리 흔히 보는 미장센이잖아요. 창문의 그 창틀을 기준으로 좌우에 배치해서 이 둘의 관계가 파탄났다라는 거. 이 가운데 이 둘 사이에 파탄나기 전이에요. 둘이 도망가려고 할 때인데. 그러니까 그게 암시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이제 물을 뿌리는데 거기에 이제 이걸 원래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해서 미장센을 곱게 만들고 거기에 물을 뿌리고 다시 그 물을 뿌리고 있는 그 상태가 우리 눈에 보이는데 또 그걸 뷰파인더로 보고 있는 스텝이 있고 하나 뒤에 맞아요. 이렇게 해서 몇 중으로 보여주는데 거기서 보여주는 그 이 사람들의 그 말 그대로 말씀하신 데이포나잇인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만드는데 왜 그것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그 여자 나이 든 여배우 술 먹으면서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하다. 막 여러 가지 영광의 순간이 있었던 건데 손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사실은 그 이제 누벨바그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앙드레 바쟁의 그 유명한 책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책 있어요.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번역도 이상해가지고 사실 잘 안 읽혀. 근데 첫 장면에 그런 예술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그 이제 진중권 씨 미학 오디세이 이런 데서 나올 것 같은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미학적으로 이제 예술이라는 게 죽음을 극복하려는 싸움이라는 건 거고 영화를 담는다라는 것 자체도 그런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카메라 만년필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같이 나오는데 결국 누벨바그
작가들이 영화를 진지한 예술로서 다른 종류의 예술에서 독립된 영화가 예술로서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들려고 이론적인 베이스를 갖게 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단 말이죠. 그런 종류의 것들을 여배우를 통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영화를 찍는 작업이라는 게 내 삶에 이 삶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건 거죠. 상기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삶은 그렇게 흩어지고 찰나고 지나가지만 여기에 남아 있다. 이게 이 자체가 죽음과 투쟁하는 인간의 어떤 작업들인 거다라는 그런 종류의 생각들을 그 누벨바그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유한 상태, 영화란 이런 거다라는 걸 공유한 상태로 하다 보니까 그런 대사들이 사실은 왜 술주정이잖아, 사실 그냥 볼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리포 영화가 상대적으로 말랑말랑하고 재밌는 이유가 이런 되게 자기 나름대로의 미학적인 태도나 입장이라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영화 안에 녹아 있어요. 방금 얘기하신 그런 종류의 미장센도 과시적이지 않고 상황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되게 뭐랄까 젠체한다기보다는 뭔가 있어 보이게 네. 잘난 체 하듯이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더 많을 것 같은데 뭔가 이거 뭐 그쵸. 있는 거야라고. 네.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되게 네.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찍었어요. 진짜 그렇죠. 사랑스럽게. 네. 그거 일면이 이 영화를 보면은 그거 못 느끼셨어요? 물론 맨 처음 영화 시작할 때 했던 게 거의 단석이었는데 영화가 이게 50년 가까이 된 영화인데 여기 수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남성 감독이 찍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묘사가 불편한 게 거의 없어요. 맞아요. 50년 전 영화인데. 맞아.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건 이제 그걸 더 증명이라도 하듯이 맨 처음에 이거 왜 도로시아 릴리안 귀시에게 바친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 무성 영화 시절에 최고의 여배우였거든요. 국가의 탄생의 주연 배우고 네. 릴리안 귀시 때문에 클로즈업이 생겼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왜 옛날 왜 유교수가 했던 거 찍어놨더니 아이씨 바로 그 순간을 영화의 초창기 때 최초로 모든 찍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순간을 경험하게 해주신 그 위대한 여배우 그 배우에게 바친다. 근데 거기서부터 나와서 저는 진짜로 나이 들어서 다시 보면서 느낀 게 내가 이걸 되게 즐겁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여성을 다룰 때 불편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50년이 된 영화인데도. 각자 욕망이 있어서 그냥 즐겁게 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지 같이 판단이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그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그 어머니 역을 그 시어머니 역하는 그 노배우의 그거 잘못 그리면 무슨 세브린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든 여배우가 아직 지태물된 줄 모르고 네. 헛소리한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전형적 여혐 딱 그 네. 늙은 여자가 왜 이렇게 막 뭔가 흰소리하는 그런 걸로도 느낄 수 있고 중간에 또 너무 그런 캐릭터 나오잖아요. 네. 릴리안이라고 네. 알폰소 그 네. 배우가 원래 남자 배우가 좋아했던 여자. 근데 네. 그 여자가 영화 일 하고 싶다 그래서 남자 배우가 주연 배우 꽂아줬더니 그렇지. 딴 연 남자랑 바람 나갔고 또 그 말도 안 하고 떠나버리잖아요. 인연이고 남자면 이거 뭐 빼먹고 가는 년 아니냐. 충분히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묘사해내는 게 그게 그 릴리안 거기가 진짜 확실한 게 그 사람 잘못하면 김치녀라든가 뭐 그런 거 만들기 쉽게 좋은 캐릭터인데 그걸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그걸 상승시키기 그렇죠. 그런 유혹이 많잖아요. 이런 여자 때문에 우리 주인공이 막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한 묘사들이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영화 좋은 영화가 확실히 이게 시대를 이기는 영화라는 게 이 50년이 돼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 영화의 나이보다도 더 짧은 영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화나 소설이 시대의 한계 뭐 이런 소리 할 때마다 맞아. 이게 약간 코웃음이 나는 거야. 한계를 극복한 걸 아무나 못하는 거지. 네, 그래서 보면은 거기 제작자들 보통은 이제 막 비판한다고 자본의 노예가 뭐 나를 자본의 노예 뭐 이런 소리 하잖아. 근데 그 극 중의 감독은 그 제작자들을 원망하지 않아. 맞아요.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됐으니 하는 수 없군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쨌든 카메라는 돌아가야 되고 결과물을 난 이런저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난 결과물을 만들어 놔야 돼. 쇼머스트 고온해야 되니까. 그 태도가 정말 어른스럽다라는 거죠. 어른스럽고 그런 것들이 그걸 하는 것들이 또 삶에 그리고 산업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헤일 시저 보면은 약간 제작자 입장에서 영화를 맞아요. 세계에서 영화 산업을 묘사를 하거든요. 그 한번 보시고 헤일 시저도 재밌어요, 헤일 보시면은 시저도. 좀 여러 가지 그 안 보이시던 맥락을 저희가 얘기하는 관점으로 좀 더 재밌게 볼 수 헤일 있잖아요. 시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메카시 열풍 그 시절 바로 얘기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미학적인 부분 그리고 영화 사적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영화 사적 맥락 안에서도 굉장히 그 잘 녹여낸 그러면서 되게 맞아요. 라이트하게 볼 수 있는
네. 재밌는 작품입니다. 사랑스러운 영화. 네.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이 영화는 거의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같은 급의 맞아요. 그런 사랑스럽고 귀여운 영화라는 거. 그래서 강추드리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있는 데가 지금 많지 볼 수 있는 않아서. 데가 없어서 어쨌든 구해서 보시면 다 보실 수 있고. 보실 수 있다면 네. 꼭 한번 추천하고 그 아마 싶어요. 유튜브 이런 데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말씀드려주면 이제 그냥 몇 개만 이제 영화 보실 때 이제 짚어드릴 거면 보면 이제 맨 처음 오프닝 때 그 오프닝 이게 사운드 내가잖아요. 이게 사실 모르시는 영화 필름 세대 아니신 분들은 잘 몰라요. 맨 처음 시작. 예,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그 이제 나그라라고 부르죠. 네. 그게 뭐냐면 저기 봄날은 간다 영화 보면은 유지태 씨가 들고 다니는 게 나그라 녹음기라는 네. 게 있어요. 근데 나그라 녹음기로 음향 수집하시잖아요. 저희 또래 기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지 않을까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필름으로 현상을 그 촬영 현상 그 상영도 필름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향 필름도 있다는 그렇죠. 거를 저 사운드 이번에 처음 필름이라는 알았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 필름을 사운드 현상 다시 따로 하고 그걸 또 합치는 작업을 프린트 폼 작업은 그걸 합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영화를 볼 때 전혀 생각도 못했던 건데 네. 영화 중간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영화 관계자들이 찍은 영화를 보는 씬이 나오잖아요. 이게 2번 나오는데 필름이 화르르 떨어지는 씬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 그게 필름이 2종류인 거예요. 이건 물어봐야겠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늘 아는 그 필름 카메라의 카메라 필름인데 네. 하나는 좀 짙은 그런 옅은 초콜릿 색깔의 짙은 어떤 필름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필름이 2개가 떨어지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님한테 여쭤보니까 대표님 그게 사운드 필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기만 하니까 필름이 영상이 하나만 돌아간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저기 필름에 소리도 들어가거나 소리는 따로 뭐 녹음한 거 하거나 한 줄 알았더니 그걸 2개가 같이 해서 같이 떨어지는 거라고. 전 처음 알았어요. 심지어 옛날에는 그 원래 필름은 양쪽에 구멍이 2개가 있잖아요. 네. 코퍼레이션 그 구멍이. 근데 사운드 필름은 어차피 그 끝에 트랙만 쓰니까 나머지를 거의 안 찍어요. 똑같은 필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반을 잘랐대. 그래서 어머. 퍼포레이션 한쪽에만 걸었는데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났대요. 그리고 양쪽에 힘이 안 네. 받으니까. 그리고 사운드 필름으로 촬영을 일부러 해서 좀 거칠게 보여주는 그런 짓거리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런 짓을 많이 하나의 해서. 그걸로. 요즘은 이제 스타일로. 그냥 디지털로 하니까 원래는 찍으면 우리 뭐 필름 해보신 분 알고 그 반전된 이미지로 된 네가티브 네. 필름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또 모르셔. 네가티브 필름으로 다시 필름을 하려면 항상 뭐든지 필름은 반대로 뽑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는 내가를 못 뽑아요. 내가는 포지티브를 뽑아요. 이 포지티브가 이제 색깔이 원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 들어가는 네. 이게 상영본이 되는 건데 원래 오리지널 내가는 보존해야 되니까 왜 여러 번 하면 이거는 열화가 네. 되니까 딱 한 번 해서 오히려 마스터 그 포지티브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걸 갖고 계속해서. 다시 내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내가를 갖고 극장에 돌려주는 영화를 찍어내는 거죠. 듀프라고 네, 듀프라고 하죠. 하는데 듀프네가.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물리적 손상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쵸. 그걸 필름이 보관을 잘해야 상하니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옛날 영화 90년대 말 영화도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옛날에- 그래도 저는 에마 부인 사탄 복원된 걸 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요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좋더라고요. 그 보니까 유튜브 보면은 그런 네. 것도 있더라고. 그 요즘 AI로 복원하는 게 워낙 맞아요. 간단해져서 기차의 도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4K로 복원한 그런 채널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 근데 들었어요. 넉 놓고 보고 되더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네. 영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주장했던 거죠. 영화는 화질이다. 영화는 화질이에요. 나도 이 소리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영화는 화질이에요. 제가 진짜 주장. 대표님 주변 사람들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영화는 화질과 이게 기술 구현 속에서 만들어진 산업 속에서 태동된 거라 산업의 요건을 못 맞추는 그러니까 의도를 못 맞추면 애초에 뭐가 없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눈으로 보도록 구현하는 산업이니까. 빨간색을 칠한 그림을 인쇄한 실수로 파란색으로 나오게 되면 그건 이미 그게 아니지. 이제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서 제가 누누이 주장하지만 어쨌든 얘기가 네. 길어졌는데 우리는 할 얘기가 또 있습니다. 또 다음 영화 얘기하면서도 어느 정도 또 갖고 네. 와서 네. 비교하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오늘은 거기서 또 여기까지 얘기하시죠. 하다가 네. 꽤 오래 했어요. 네, 꽤 오래했습니다. 편집도 어떻게 하실라나. 아니 뭐 그거야 뭐 이제 또 어떻게 하고 자 그러면 오늘은 마무리 좀 해주세요. 아 누가 내가 아니요. 마무리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해보세요. 뭘요? 해보시죠. 박박사님 마무리 해보시죠. 마무리 무슨 해주세요. 마무리 여기서? 네. 뭐 오늘 오늘 한 얘기 아니. 아메리카의 밤 좋은 영화니까 많이 보세요. 그렇지 그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박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동희 대표님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 네.